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서울 도봉구 창동 사는 불량주부 망치부인이 운영하고 있는 생방송 시사수다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예, 오자마자 업, 꿀잼, 그리고 아프리카 그 BJ 그거 투표해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후원해주신 분들 한 분 한 분, 예, 감사 인사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망치부인입니다. 예. 할 일 아니야.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망치부인입니다. 네. 오늘 시작부터 어수선하죠? 미안해요. 이완우 검사 또 누군데? 또 사고 쳐서 누가?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망치부인입니다. 예. 아유, 정신이 없어, 정신이. 예. 어서오세요. 망치부인입니다. 예. 자, 방송이 열리자마자 달려와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아니, 좀 더 우려야 되겠다. 이게 뜨거워가지고, 씨. 자, 어서오세요. 망치부인입니다. 가족사가 뭐지? 네. 비아그라. 그래요. 비아그라. 알지? 응? 내가 뭐라 그럴지 알지? 우리 마이크가 불쌍해서 내가 참으려고 그러는데 근데 말입니다. 네. 제가 그 비아그라와 고산병의 관계는 그거 맞아요. 예. 그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제 그 중국에 갔을 때 중국에 이제 그 리장이라는 도시를 갔었는데 리장이라는 데를 갔었는데 거기 보면 되게 높은 산이 있어요. 고산. 그래갖고 4,650m까지 올라가는 저 4,650m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 코스가 있어. 네. 리장 타워는 모르겠어. 타워라는 건 모르겠고 그게 무슨 산이더라? 하여튼 그 4,600m 이상의 4,500m 이상의 그 산이 있는데 혹시 그 산 이름 좀 알아봐봐. 옥룡설산. 옥룡설산이라 그래가지고 진짜 그렇게 4,000m 이상의 고산 지방을 가요. 그럼 이제 거기 가면 이제 고산병이 와. 그 고산병이 뭐냐면 산소가 모자라기 때문에 공기 중에 산소가 모자라기 때문에 그 막 어지러워요. 어지럽고 졸립고 막 이런 병이 와. 근데 그럴 때 이제 그 안내하는 사람들이 그 가이드들이 그 비아그라를 먹으라고. 고산병이 심한 사람은 비아그라를 먹으면 그 이렇게 그 고산병 증세가 뭐 이렇게 좀 가라앉는다. 자기네들도 근거는 모르는데 비아그라를 먹으면 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옥룡설산 간 아저씨들 중에 비아그라를 그 핑계로 막 사서 먹고 그랬는데 그 다 중국산이었잖아. 설사하고 막 그랬었던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그 고산병에 비아그라를 먹는다는 말이
여행 가이드들 사이에서는 있는 말이 맞아요. 네. 그 뭐 혈관을 확장시키고 뭐 그래서 저기 고산병 뭐 산소를 더 많이 투입시키는지 어쩌는지 하여간 그래가지고 이제 고산병 때문에 비아그라를 먹는 건 맞다. 그러니까 그게 근데 정확한 의학적인 정보는 아닌 것 같아. 왜냐하면 그 서울대 의사가 서울대학병원 의사가 비아그라 저 고산병에 비아그라 먹으면 안 된다고 논문에도 있다. 예. 그래서 어떤 그 외국인의 논문을 참조해갖고 지금 트위터에다가 써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비아그라에 얽힌 많은 그 민간 거의 일종의 이제 아니 죄송해요. 남근 사상이죠. 예. 그 남근을 섬기는 사상으로 그래서 그 일단 그 비아그라에 대한 지나친 어떤 미신이 있잖아. 그래서 고산병에도 비아그라가 좋다라는 그런 미안합니다. 그런 어떤 신화가 생긴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우리가 좀 구분해 볼 게 있다. 그러니까 고산병 때문에 고산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고산병 예방으로 비아그라를 구입했다는 말이 거짓말은 아니다. 고산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비아그라를 샀다라는 그 청와대 변명이, 청와대 해명이, 근거가 전혀 없는 건 아니다. 근거가 전혀 없는 건 아닌데, 문제는 개수다. 문제는 개수다. 이 비아그라를 산 게, 비아그라를 산 게, 진정들 해! 내가 꽃꽂이 얘기하려 해서 꽃꽂이! 꽃꽂이 신화에 대한 그렇게 그냥 꼬하고 치음만 나왔는데 좋아가지고 그냥 정신을 차려. 지금 너네들 이런 모습을 보면서 너네들이 이러라고 그 비아그라 뉴스를 퍼뜨린 거 딱 보면 모르겠어? 너네들이 비아그라만 보면 맨 그 생각을 하고 그쪽으로 그냥 집중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 비아그라 뉴스를 딱 뻥 터뜨린 거 아니겠냐고. 꽃꽂이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그걸 그냥 계속 꼬치 그러면서 그래요? 사실 요즘에 보면 개그 프로를 언제 봤나? 난 솔직히 나는 박근혜 정부 들어선 다음에 개그 프로 안 본 것 같아. 박근혜 정부 들어선 다음에 사실은 이제 그런 거지. 이 많은 사람들이 내가 박근혜를 미워한다. 왜 이렇게 박근혜만 씹냐 그러는데 내가 늘 그러잖아. 나는 정말 진심으로 이명박 박근혜를 밥 한 번 사고 싶은 진짜 열망이 있어. 내가 옛날에 이명박 때, 근데 노무현 대통령 때, 그때도 내가 시사방송을 했잖아. 그때 시사방송은 200명 채우는 것도 힘들었다니까. 그리고 막 200명 중에 내가 정권을 비판하면 180명이 나한테 시발년이라 그랬어. 아유, 그냥 그때는 진짜 방송할 맛이 안 났지. 그래도 내가 애들한테 가르쳤던 그 원리 원칙대로 언론은 정치 권력을 비판하고 감시할 의무가 있다. 근데 의무에 따라서 내가 노무현 비판하다가 아유 욕먹어서 뒤질 뻔했는데 좌우지가 이제 꽃꽂이란 말을 더 좋아하네 이것들이. 그만해! 열려라 야구하면 너네는 안 되겠어. 너네는 좀 냉궁에 저기 가둬놔야 돼. 얼려놔야 돼. 그만해 그만. 이 새끼 리얼 좌좀 새끼네. 야 비아그라 얘기하면 다 좌좀이야? 비아그라 얘기하면 다 좌좀이야? 야 임마 너 그럼 대한민국의 그 아저씨들은 전부 다 좌좀이냐? 이런 천하의 후레 자식을 만나. 임마 너네 아버지가 널 보고 뭐라 그랬어 이 자식아. 이 자식이 아버지대로 좌좀이라고. 그래요. 네. 일단 블랙리스트에 저 자식을 올리고 저 후레 자식 저거. 지네 아버지가 이 사실 알면 얼마나 분노하시겠어. 너 임마 이거 내가 저기 고소할 거야 이 새끼야.
니네 아버지가 인마 네가 쓴 글을 보면서 이 자식이 너 아버지 손에 죽었어. 얘 뒤졌어 새끼야. 예. 진정들 하시고요. 네. 아, 비아그라 구상은 몰라? 청와대에서, 예. 아, 이 사실 자체를 모르는 사람도 있구나. 하긴 요즘엔 뭐 뉴스 안 보고 하루 종일 뉴스 안 듣고 망치보이만 기다린 다음에, 그래가지고 내가 오늘 저기 누구랑 점심을 먹었는데, 너가 춥다고 안 그랬잖아. 그러니까 내 방송만 계속 본 사람이야. 우리 방송의 문제는 우리가 날씨를 안 해주잖아. 그 춥다는 얘기 안 했다고 오늘 어디 얇게 입고 출근해갖고 뒤지게 얼어 죽을 것 같다고. 그래서 내가 이제부터 이제 날씨도 해주려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아예 이 뉴스를 몰라? 예. 청와대 비아그라는 순방 때 고산병 치료 목적. 야당이 특검 추천하면 거부하지 않을 것. 그 이제 비아그라 특검이 되는 거야? 청와대 23일 남성용 발기부전 치료제인 비아그라 88정 등을 구입한 것과 관련해서 순방에 대비해 고산병 치료를 목적으로 구매했다라고 해명했다. 청와대 대변인이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순방 가셨던 분들은 아시죠? 아프리카 고산지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한 번도 안 써서 그대로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별 검사와 관련해 중립성의 문제로 거부할 거 아니냐는데 그런 거 기우에 불과하다. 법으로 야당에서 추천하게 돼 있고 한 명을 임명하게 돼 있다. 야당에서 양식 있고 중립적인 분을 추천할 것으로 믿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래요. 타방 BJ에 대해서는요, 저한테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아프리카에 신고해 주세요. 예. 뭐 무슨 문제 있는 방송은 아프리카에 신고해 주시고요. 예. 자. 일단 그래서 얘가 이제 그 아프리카 아니 청와대에서 그래 알았어요. 이 뉴스를 먼저 보여줘야 된다 이거지.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청와대에서 내어놓은 변명을 우리가 먼저 본 거고, 먼저 이제 이런 뉴스가 나왔어. 청와대 국민 세금으로 비아그라까지 샀다. 그러면서 또 무슨 제품 홍보도 아니고 이렇게 또 사진까지 떡하니 찍어가지고 이걸 또 보여주고 그래. 청와대가 일명 태반주사, 백옥주사 등이라고 불리는 영양 미용 주사제를 대량으로 구입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구매 목록에 발기부전 치료제인 비아그라 88 정도 포함돼 눈길을 끈다. 김상희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의약품 구입 내역 자료를 보면 청와대가 12월에 남성 발기부전 치료제인 한국 화이자 제약의 비아그라 60정 이거를 구매했고 같은 달 비아그라의 복제약인 한미약품의 88정을 304개를 샀다. 비아그라는 원래 심혈관 치료제로 개발됐으나 또 다른 효능이 확인되면서 심장질환 치료제로는 잘 쓰이지 않는다. 이 88정은 비아그라와 성분이 똑같다. 청와대는 또한 한국 노비타스의 니코틴 L, TTS 10 등 금연 보조제를 대량으로 구매하기도 했다. 자료에 따르면 청와대는 14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대통령 경호실, 청와대 경호처, 대통령실 등의 명의로 의약품 총 764건을 구매했고 특히 치료보다는 영양이나 미용 목적으로 쓰이는 주사제인 라이넥스, 멜스몬주, 루치온주, 하시피켄시주,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태반주사, 배곡주사, 감초주사, 마늘주사가 포함돼 논란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가 가장 많이 구입한 태반주사는 지난해 4월과 11월, 12월 세 차례에 걸쳐 50개씩 무려 150개를 74만 원어치 구입했고 멜스모는 라이넥은 간 기능 개선 목적, 갱년기 증상 완화 목적,
피로회복 항노화. 만성 피로 노화 방제 효과가 있다. 뭐 그래서 이걸 다 샀다는 거 아니야. 국민 세금으로. 어? 국민 세금으로 이런 것들을 이제 노화 방지, 뭐 피로 회복. 솔직히 이제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때 우리가 참 개그 프로를 많이 봤어. 노무현 대통령 때까지는 이제 개그 프로를 많이 봤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들어선 다음부터 이제 개그 프로의 인기가 실실 줄어들었지. 그래갖고 이제 이명박이 퇴임 후에 개그맨이 되려는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의심의 눈초리를 가졌잖아. 근데 이제 사실 그래도 이명박 때는 뭐 이렇게 최유정이라든가 이런 개그 프로그램의 개그맨들이 이슈가 됐었어. 그치? 그런데 이제 박근혜 시대가 들어선 다음에 내가 개콘 스타를 하나도 몰라. 한 프로도 몰라. 예. 그러니까는 이제 이게 박근혜가 들어선 다음부터는 개그 프로를 볼 일이 없는 거야. 뉴스가 제일 웃겼어. 뉴스가 제일 드라마틱하고 그냥 스포츠 프로 볼 필요도 없어. 스포츠도 볼 필요 없고 개그 프로도 볼 필요 없고 막장 드라마. 박근혜 들어서는 인기 있는 막장 드라마도 없어. 옛날에 이명박 때 왜 점 찍고 나와가지고 복수하는 막장 드라마도 있었잖아. 그 생각해보면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개그 프로도 인기 있는 게 없고 막장 프로도 인기 있는 게 없고 그치?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뉴스가 막장 드라마, 그 다음에 스포츠 프로, 그 다음에 개그 프로, 이 모든 걸 진짜 요즘은 시사가 종합예술이야. 그냥 이 개그맨들이 굶고 있는 거 아니야. 그래요. 그래 요즘에 손석희 뉴스 할 시간 되면 사람들이 치킨 시킨대잖아. 진짜 동네 치킨집에서 7시 반쯤 주문이 폭주한대. 8시에 손석희 뉴스 볼 때 치킨 먹으려고 7시 반에 주문이 폭주한대잖아. 이게 이 난리도 아니야 진짜. 아니 이런 데라. 근데 나는 아까 하던 얘기를 마저 하면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요. 이 박근혜 이명박을 안 싫어한다니까. 노무현 때는 내가 이제 노무현 때는 내가 방송하면서 얼마나 욕을 많이 먹었는지 내가 하여튼 200살을 살 거야. 내가 그 노무현 때 하도 욕을 먹어가지고 정권을 비판해야 된다는 의무감에 따라서 욕하다가 내가 하도 욕을 많이 먹었고 내가 한 200살을 살 것 같은데 그 좌우지간 내가 근데 그때는 내가 얘기했잖아. 노무현 대통령 때 이제 9월 달에 별풍선이 생겼어. 그 전에는 이제 별풍선이라는 제도가 없었는데 9월 달에 이제 별풍선이라는 제도가 생겨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막 이제 별풍선의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직원이 친절하게 안내 전화가 왔어. 그래갖고 이제 별풍선을 500개를 모으면 3만 원으로 환불을 해준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요? 그리고 이제 별풍선을 나는 몇 개를 받았나 그리고 해보니까 17개인가 있더라고. 500개를 언제 모으겠어. 그래갖고 내가 노무현 대통령 때는 한 번도 환전을 못 해봤어. 3만 원을. 500개를 모아야지 이제 3만 원으로 환전이 되는데 노무현 대통령 때는 정권 비판하는 방송을 했었는데 그때도 나는 그래도 노무현 대통령 줄기차게 비판했어. 근데 그때는 내가 3만 원을 한 번도 환전을 못 해봤어. 근데 이명박이 딱 대통령이 되니까 와, 이 첫 달에 27만 원. 근데 진짜 이명박이 대통령 된 다음에 내가 24만 원. 내 첫 달에 와, 나 진짜 깜짝 놀랐잖아, 내가. 그래서 내가 이명박한테 꼭 밥을 한번 사고 싶었지. 그런데 이제 이명박 때는 내가 최고 시청률이 3,000명이었어. 이명박 때는 최고 시청률이 딱 3,000명이었는데, 내가 박근혜한테는 진짜 진심으로 내가 밥 사고 술도 사고 싶어. 근데 박근혜 정부 들어선 다음에 그냥 10,000명을 찍은 거야. 10,000명을 넘었다니까?
어. 아유, 내가 그래서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어떤 달은, 어떤 달은 저기야, 막 일주일에 100만 원 넘은 적도 있어. 어. 야, 박근혜가 된 다음에 이제 그런 일이 발생한 거지. 예, 난 그런데 진짜 박근혜가, 좋은 곳으로 가면 내가 꼭 그 냉동치킨을, 들여보내줄 생각이야. 이 냉동치킨이 거기서 참 인기 있는 음식이거든. 그 동네에서는 그 냉동치킨을, 이렇게 다, 이게 순실이가 해주겠지. 이게 순실이랑 같은 방 들어가면 순실이가 이제 뜨끈한 물에다가 하루에 2번 뜨거운 물을 주거든. 아니, 하루 3번 주든가, 식사 때마다? 그래, 식사 때마다 뜨거운 물을 3번 주는 것 같다. 그리고 이제 그 뜨거운 물에다가, 그 냉동치킨을 이제 녹여가지고 이제, 그거를 이렇게 다 이제 살을 발라내가지고, 거기도 다 고추장이랑 뭐 이렇게 들어와. 고추장에다 이렇게 막 이렇게, 이렇게 버무려가지고, 그리고 무슨 장아찌가 있어. 마늘장아찌. 마늘종인가 그런 장아찌가 있거든. 그것도 사먹어. 그 마늘종을 먹고 그 양념을 모아둔단 말이지. 그럼 이제 그 마늘종 양념이랑 넣어가지고 이렇게 조물조물 이렇게 비벼서 주면, 묻혀서 주면, 그거 꽤 먹을만해. 이 순실이더러 묻혀달라고 그래갖고 꼭 먹길 바래. 내가 하루에 2개 냉동치킨 넣어줄게. 저기, 뭐지? 그거 마늘장아찌랑, 행복하길 바래. 오래 있을 것 같으니까. 예. 하여간, 네. 그리고 이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데, 뭐, 콩밥을 주는 줄 알아. 근데 여러분, 콩이 쌀보다 비싸요. 그래가지고, 콩밥 안 줍니다. 예. 거기 들어가면 콩밥 먹는 줄 아는데, 콩이 무척 비싸기 때문에, 콩밥이 안 나온 지, 예, 오래됐어요. 콩이 옛날에 쌀 때나 콩밥을 줬지, 일제시대 때. 예. 콩이 비싸기 때문에, 요즘은 그냥 보리쌀 줍니다. 보리밥. 예. 보리밥하고 쌀하고 적당히 섞인 아주 건강식을 줘요. 예. 그래갖고 이제 보리하고 쌀하고 섞인 보리밥이 나온다는 거. 예, 때 맞춰서 딱 밥 주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리고 막 그 반찬도 좋아요. 예, 남들이 막 싫어하는데 반찬도 다 썰어서 나와. 왜냐면 이제 칼질하면 큰일 나기 때문에, 다 반찬도 칼질 다 돼가지고 딱 먹기 좋게 나와요. 가보면 괜찮을 거야. 예. 그리고 혹시 이렇게 소화가 안 돼가지고 방구가 많이 나오면 거기서 거기도 다 요구르트가 들어와. 거기 그 뭐였더라? 그 사과 맛이 있는데. 내가 요즘에 그 뜸뜨면서 그걸 끊었는데, 그거 있는데. 메일유업에서 나온. 메일인가? 아니야. 퓨어 사과 맛? 퓨어였나? 퓨어 사과 맛? 퓨어 사과 맛. 퓨어 사과 맛이 방구 냄새가 안 나와.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그 40년 우정이라도 같은 방에서 서로 방구 끼면 사이가 안 좋아지거든. 그래서 감옥에서는 거기에서는 다들 그렇게 퓨어 사과 맛을 먹어. 그러니까 이렇게 사이좋게 나눠 먹으면서 공기 정화도 하고 환기 꼭 시키고. 그래요. 예. 뭐 이렇게 또 거기서는 또 다 싸게 팔아. 내가 이게 거기서 사갖고 시계잖아. 이게 시계를 내가 거기서 샀는데 이게 12,000원 주고 산 시계야.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예. 내가 이거 2012년 그 감옥 가고 12,000원 주고 샀는데 지금까지 잘 맞아. 얼굴도 아주 고급스럽고, 내가 이거 부적처럼, 예, 꼭 끼고 다니잖아. 그래요. 예. 아니 진짜 정말 거기 감옥으로 들어오는 건 세금을 빼서 그런지 싸요. 원가가 되게 싸게 들어와. 그니까 군부대하고 거의 비슷한 값으로 나온다는 것 같은데? 예. 군부대 PX랑 비슷한 값으로 나온대. 나 교도소는 못 가봤어요. 교도소는 시설이 그렇게 좋대. 막 헬스장도 있고, 교도소는 시설이 엄청 좋대는데, 나는 구치소에 밖에 못 있어 봤어. 예. 내가 처음에는, 내가 잡혀간 얘기, 요 근래 안 해줬지. 내가 이제 2012년 총선 때, 2012년 총선 때 유시민이 지지했던 후보에 대해서 내가 이제 걔 깐 다음에, 걔가 날 고소했잖아.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했다고. 그래갖고 이제 내가 감옥을 갔어. 이제 법정 구속이 된 거야.
나중에 풀어줄 때 사실을 적시라 그러더라고. 걔는 얼마나 쪽팔리겠어. 지가 허위사실이라고 그랬는데, 그 망치분을 구속까지 시켰는데 나왔는데, 허위사실은 무죄. 아유, 그게 다 사실이란 얘기 아니야. 법정에서 인정한 사실이 됐잖아. 근데 이제 좌우지간, 내가 이제 그,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하면서 법정 구속이 됐어. 내가 하지도 않은 말인데, 내 말을 듣고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나를 이제 감옥에 넣은 거야. 근데 이제 내가 그때 북부지방법원에서 판결을 받고, 그 북부지방법원의 유치장에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그 유치장을 딱 들어갔더니 밥을 주는 거야. 사실 이제 내가 그날 우리 동생한테 내가 이제 변호사 12명한테 물어봤어. 11명이 내가 아무래도 나 이걸로 구속될 것 같다고, 법정 구속되지 않겠냐. 근데 틀림없이 법정 구속이란 말을 내가 가슴에 와서 내가 딱 물어봤어. 근데 변호사들이 막 비웃으면서, 야, 네가 이걸로 법정 구속되면 신문다 하면서 막 웃는 거야. 법정 구속되고 신문에도 나왔어. 그래서 이제 법정 구속이 딱 됐는데, 난 이제 그럴 줄 모르고 변호사들이 하도 이렇게 자신감 있게 얘기하니까 내가 우리 동생더러, 야, 오늘은 너 저 일하지 말고 나랑 법정 갔다가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그래서 아침도 안 먹고 코트랑 가방이랑 전부 다 이제 우리 동생한테 맡겨놓고, 그리고 이제 청바지에다가 블라우스 하나 입고, 그리고 이제 딱 거길 쓴 거야. 섰는데, 허위사실 유포라고 해서 법정 구속이 됐어. 법정 구속이 되고 난리가 났잖아. 이제 막 우리 변호사도 기겁을 하고. 근데 유치장에 딱 들어갔는데, 내가 아침을 안 먹고 갔거든. 근데 이제 반찬이 나왔는데, 그 왜 동그란 소세지 있잖아. 옛날에 우리 엄마들이 왜 이렇게 그 도시락 반찬으로 해주면 그냥 교실이 그냥 완전 짱 먹을 수 있었던 거 있잖아. 왜 계란에 싹 묻혀가지고 이렇게 구워갖고 나오면 그냥 그 맛있는 살색 소세지. 옛날 맛 살색 소세지. 와, 이제 그게 나오더라고. 그거랑 이렇게 반찬 쭉 나왔는데, 분홍색 소세지. 그래, 내가 이제 얼마나 맛있어. 그리고 이제 밥을 다 먹었지. 그리고 내가 나의 철칙이 뭐냐 하면 밥을 음식은 남기면 안 된다. 밥을 다 먹은 거야. 다 먹고서 이제 딱 내놨더니 그 여자 교도관이 깜짝 놀라는 거야. 여자 그 직원이 어머 그러는 거야.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북부 지원이 생긴 다음에 여자 법정 구속된 사람이 밥을 다 먹은 건 처음 있는 일이래. 남자들도 못 먹는데 그러니까 북부 지원이 생긴 다음에 그 저 유치장에서 밥을 다 먹은 거는 내가 남녀 통틀어 처음이라고. 근데 일단 밥을 다 먹었지. 배가 고프니까. 근데 나는 내가 법정 구속될 거라고 알았거든, 미리. 그리고 이제 일단 요가를 했지. 그리고 아니 딱 보니까 CCTV가 있더라고. 그 CCTV의 목적은 이제 혹시 목 졸라 죽을까봐, 목 매달고 죽을까봐 달아놨는 모양인데, 근데 내가 또 그 카메라를 보면 또 이렇게 뭔가 해줘야 되잖아. 카메라를 딱 바라보면서 요가를 이렇게 했어. 다리 쫙 벌리고 이제 막 허리를 피고 막 이러면서 요가를 한바탕을 딱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한숨 잤지. 한숨 푹 자고 일어났더니, 거기 근데 이제 그 교도관이 우리 방 시청자였어. 그래갖고, 처음에 딱 어떤 남자가 문을 벌컥 여는 거야. 그러더니만, 그리고 난, 아니, 이게 뭐지? 유치장에서 어떤, 뭐, 성적인 무슨 폭력을 당하는 건가? 그랬더니, 방송은요! 그 양반이 이게 애청자였던 거야. 근데 내가 구속이 돼버리는 바람에, 앞으로 방송은 어떡하냐고 나한테 따진 거야. 참, 지금 생각해도 그 양반 해도 너무했어. 내가 법정 구속이 됐는데 앞으로 방송 어떻게 할 거냐고 따지더라니까. 우리 방 시청자들은 좀 병이야, 중증이야. 그러더니만 이제 막 나한테 책을 넣어주고 그래갖고, 근데 이제 그 책이 좀 졸렸어. 그리고 이제 책을 딱 피고 잤지. 한숨 자고 일어났더니 화장실을 갔다 나오라는 거야. 왜 화장실에 가라는지, 화장실에 가래. 그래가지고 이제 갔는데, 가가지고 화장실에서 일을 보고 출발했어. 근데 간 데가 이제 이름도 까먹었어. 무슨 구치소? 성동구치소. 성동구치소의 마지막 멤버였던 것 같아, 내가. 지금은 성동구치소 이사 갔다는 것 같은데, 그 성동구치소를 이제 갔는데, 깜짝 놀랐잖아. 그 안장에, 그 화장실 변기에, 양변기야. 양변기인데, 플라스틱으로 왜 앉는 커버 있잖아. 여자들이 앉아서 일 보려면 앉는 커버. 그게 없는 거야. 그리고 그냥 그 차가운 도기에 그냥 앉아서 일을 보는 거야, 사람들이. 이거 왜 이렇게 생겼어요? 했더니, 그게 그 남자 방에서
남자 방에서 그 플라스틱을 분질러 갖고 그걸로 친구를 죽인 적이 있었대. 친구를 이제 그러니까 옆 동료를 찔러 가지고 그래갖고 이제 또 재판하면서 이제 시간을 벌려고 그래가지고 그 뒤로 모든 그 성동구치소에서 플라스틱 그 변기가 사라졌다는 거야. 그 변기 안장이. 그래갖고 24시간 동안 오줌을 못 놓잖아. 깜짝 놀래가지고. 놀래가지고 24시간 동안 내가 화장실을 못 갔어. 근데 24시간 지나니까 오줌보가 터질라 그러더라고. 그래갖고 이제 그 수돗물로 이렇게 다 깨끗이 그 수도가 다 달려있거든. 수도로 딱 도기를 닦고 거기서 이를 보기 시작했더니 똥이 잘 나오는 거야. 그게 이렇게 안장에 앉는 것보다 그 도기에 앉아서 이를 보면 똥이 잘 나와. 그래갖고 내가 그 뒤로 감옥 갔다 나온 다음부터 나는 늘 우리 집에 변기에 나는 그냥 도기만 놓고 써. 내가 다 깨끗이 씻어갖고 도기에 앉아서 놓으면 똥이 얼마나 잘 나오는지 여러분도 한번 해봐요. 예. 그게 이 플라스틱 안장은 약간 이렇게 그 엉덩이가 항문 좀 막히는 그런 게 있어. 근데 도기에 딱 앉아서 보면 똥이 잘 나와. 한번 해봐. 내가 그래갖고 이제 그다음부터는 거기서 잘 지냈잖아. 똥오줌도 잘 누고. 그리고 이제 막 첫날 내가 이제 아무 옷도 없이 갔잖아. 그래가지고 거기서 내복을 옛날 죄수가 벗어놓고 간 내복을 빌려 입고 그 다음에 양말이 갈아 신을 양말도 없어가지고 그 방에 있었던 방장 언니가 양말도 하나 빌려주고 그리고 이제 하나는 빨아놓고 하나 양말 갈아 신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3일 있었어. 금요일날 들어가서 금요일밤, 토요일밤, 일요일밤 3일 밤을 자고 월요일날 내가 이제 서울구치소로 이동을 했지. 근데 이제 내가 들어가자마자 이제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몸에 주머니에 있는 돈을 다 내놓으라는 거야. 근데 주머니에 한 푼도 없었거든. 돈 없는데 했더니 거짓말하지 말래. 어떻게 돈이 한 푼도 없느니. 그래서 아니 가방에다가 다 놨는데 법정 구속이 되는 바람에 가방을 동생한테 맡기고 와서 한 푼도 없다. 진짜니? 그 진짜라고 옷 갈아입어갖고 이제 옷을 보여줬더니 진짜 없네 이러는 건데 근데 왜 법정 구속이 됐느니? 그래서 제가 저기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이 됐다고.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뭐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이 됐다 했더니 선거법 뭘 했냐는 거야. 막 그 후보를 찔렀니? 그래서 아니요 내가 허위사실 유포했다 그러던데 했더니 막 지네들끼리 막 와서 구경하려는 거야.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된 사람이 들어왔다고. 그러니까 처음이었던 거지. 처음으로 그런 일이 있었던 거야. 그 직원들이 교도소 직원 그러니까 그 구치소 직원들이 구경하러 왔더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거기서 이제 시작을 했어. 성동구치소에서. 그리고 이제 첫날 근데 이제 사람들이 막 추울 줄 알았어. 우리 신랑은 막 내가 추운 데서 잘 줄 알고 돌침대에 세상에 불을 안 넣고 잤다는 거야. 나는 근데 그날 밤에 이게 그 신입방은 되게 환경이 좋아. 넓고 깨끗하고 그리고 그 방장이 친절하게 잘 대해줘. 왜냐하면 혹시라도 구치소에 들어온 거 충격받고 여자들이 막 자살할까봐 되게 잘해주는 거야. 그 따뜻한 자리에서 너무 더워가지고 내가 이불을 막 걷어찼더니 옆에 있는 언니들이 너가 이불을 자꾸 걷어차고 우리가 추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우리 신랑만 자기 혼자 추운데 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방 안에 이제 어떤 약간 이상한 사람이 있었어. 약간 못된 사람. 근데 이 여자가 코를 너무 고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그 옆자리에 잔 사람이 잠을 못 잤다는 거야. 그 여자가 코를 골아가지고. 근데 내가 자겠다. 우리 신랑이 우리 동네 사람들이 못 잘 만큼 코를 고는데 나는 못 듣는다. 그러니까 내가 자겠다. 그래갖고 이제 그 여자 옆에 내가 잤지. 그래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들 모두 편안히 자고 다음날 그 여자가 막 교도관한테 자기 방 옮겨달라고 날 가르치면서 전현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랬다 이러면서 날 욕을 하는 거야. 내가 이제 막 다리를 올렸나 봐. 그래서 막 전현이 저 무거운 다리를 자기한테 올렸다고 막 욕을 하면서 방 옮겨달라 그랬는데 그 교도관이 막 그 여자한테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고 여기 있으라고 막 그랬어. 그래서 그 여자가 나 때문에 원래 그 여자가 다른 사람들 괴롭히는 여자였어. 다른 그 착한 그 아줌마를 막 괴롭히는. 그때 내가 들어갔을 때 누가 있었냐면 어느 부잣집에 요리를 해주는 요리사였는데 이 요리사 아줌마가
집안에 장애인이 있었던 거야. 근데 갑자기 이제 마비가 돼서 쓰러지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이제 병원을 갔는데 돈이 한 푼도 없고 그 부잣집에서 식자재 사라고 막 준 이제 카드가 있었던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카드로 급하게 600만 원을 병원비를 내고 그 600만 원을 이제 갚아주겠다. 돈 벌은 걸로 갚아주겠다. 그랬는데 그 부잣집에서 고소를 한 거야. 도둑이라고, 절도죄라고. 그래갖고 이제 그 6개월형 징역, 6개월형에 처해져가지고 이제 감옥에 들어온 언니가 있었어. 근데 그 여자를 너무 괴롭히는 거야. 못돼 먹은 여자가. 그러면서 그 여자를 계속 괴롭히고, 그러니까 이 감옥이란 데가 그렇지만,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거야.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막 괴롭히면서, 그 어떤 서열을 막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 절도죄는 절도죄야. 근데 돈을 600만 원 나중에 갚았는데, 갚아도 엄벌에 처해달라니까, 그냥 이제 절도죄가 성립이 돼서 들어와 있었던 거지. 근데 어찌나 못되게 구는지 그 요리사 언니를 그러면 이 여자는 누구냐? 그래서 저 도둑년이라고 계속 욕하는 거야. 그리고 그러면 언니는 뭘로 들어왔어요? 했더니 나야 절도지. 자기는 절도죄고 저녀는 도둑년이래. 내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래 이 여자가 이제 그 무슨 알코올 중독이었대. 그래갖고 이제 술만 먹으면 뭘 훔친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지도 출소하고 그 전에도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얼마 안 됐는데 술잔 먹고서는 옷을 훔친 거야. 그리고 지도 절도죄인 주제에 요리사 언니를 계속 도둑년이라고 욕을 하는 거야. 그래서 어찌나 계속 욕을 하는지 그래고 내가 안 되겠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상황을 정리해줬지. 그러면서 이제 막 너무 못되게 구니까 그럴 때마다 내가 이제 맞받아쳤어. 그러니까 이제 이 여자가 팔팔 뛰는 거야. 나이도 새파랗게 어린 년이 자기한테 뭐라고 그런다고. 그래고 막 교도관을 막 불러. 그리고 교도관을 부르면 나는 이제 정상인이 돼서 정말 저 사람 때문에 너무 괴롭다. 이 방에 다 착한데 저 사람이 계속 난동을 피운다. 교도관님 방법이 없습니까? 그럼 교도관님 가만히 안 있을 거냐고 막 욕을 하고 막 독방에 가둔다고 막 그러는 거야. 그럼 이제 내가 그러고 있다가 가고 나면 이 여자가 또 막 욕을 해. 그러면 이제 나도 덩달아서 내가 또 나의 욕은 일종의 문학 작품이었잖아. 이빨을 뽑아 짤짤이라고 손가락 부지로 윷놀이 해버릴까 보다. 막 이러면서 이제 했더니 아니 이년님 또 교도관 불러. 교도관 정말 너무 괴롭다. 그래갖고 자우지가 이제 그 여자가 3일 동안에 나중에는 이제 조용히 두 번째 날은 앙탈도 안 부리고 그냥 이제 체념한 채로 막 한쪽 귀퉁이에 있더라고. 근데 이거 못됐잖아. 왜 약한 사람을 괴롭히고 그래. 그래서 내가 이제 성동구치소에서 3일 있었더니 성동구치소에서 서울구치소로 가라고 그래갖고 쫓겨났잖아. 이제 서울구치소로 갔어. 근데 서울 왜 그렇게 갔냐면 이제 항소한 사람 고등법원에 항소하는 사람은 이 서울구치소로 이동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서울구치소로 이동을 했지. 그래갖고 갔더니 이 서울구치소는 뭐 별천지더만. 너무너무 시설이 좋아가지고 이건 막 호텔인데 막 이러면서 내가 너무 좋아했지. 그래갖고 막 거기 있는 언니들이 그러는 거야. 너 처음 아니지? 그러는 거야. 처음인데요? 아니 근데 너는 무슨 애가 이렇게 구치소를 좋아하니? 이러는 거야. 기도원도 나 이렇게 생겨. 기도원보다 낫구만. 그래서 기도원은 청소가 잘 안 돼갖고 막 벌레도 많은데 교도소는 깨끗해. 이렇게 이 교도소는 뭐라 그러나 이 집단 생활하다가 혹시라도 전염병이 돌까봐 굉장히 깨끗하게 관리를 해요. 그래갖고 내가 기도원보다 깨끗해서 좋다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되게 당황하고 그래갖고 이제 들어가서 있는데 그때 또 우리 방에 이제 언니들이 또 미녀였어. 미녀 언니들인데 둘이 계속 싸우더라고. 싸우는 이유가 뭐였냐면 그때 서열 정리 때문에 서로 짝 먹으려고 계속 싸웠던 거야. 나는 이제 막내니까 냅두고 둘이서 이제 1장 2장 먹으려고 이제 막 싸웠던 거지. 근데 나는 사실 너무 괴로운 거야. 세 사람이 한 방을 쓰는데 두 사람이 하루 종일 으르렁대니까 내가 정말 한 이틀은 너무 괴로웠어. 그래서 내가 이제 하나님을 불렀지. 하나님, 제가 이 상황에서 계속 있으면 미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너 한번 잘 생각해봐. 여기는 연극 무대고 저 사람들은 명배우다. 지금 널 위해서 코미디를 연기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한번 바라봐. 이러는 거야. 그렇게 딱 눈을 뜬 다음부터 본 모든 장면은
너무 웃기는 거야. 별것도 아닌 일로 싸워. 네가 내 수건에 고춧가루 묻혔지,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뭐 심각한 문제로 싸우는 게 아니라, 네가 내 수건에 고춧가루 묻혔지,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너 내 칫솔로 화장실 청소한 거 아니야? 뭐 이러면서 싸우는데, 그래서 약간 그 순간부터는 이제 나머지 한 달 반이 정말 즐거운, 하루하루가 정말 오늘은 무슨 일이 벌어질까. 그래서 이게 참, 이 인생이라는 건, 찰리 채플린이 한 말 중에, 인생은 멀리서 보면 비극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희극이다. 이런 말 했다면서요. 찰리 채플린 맞나? 하여튼 그런 말이 있어. 근데 내가, 진짜 거기서 느낀 거야. 인생이라는 건 멀리서 보면 비극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진짜 희극이다. 나는 거기서 진짜 잘 지냈어.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갖고 성경 읽고, 밥 딱 삼시세끼 먹고, 그리고 또 이렇게 중간에 햇빛 보고 운동하고, 반대야?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지만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 몰라. 나는, 반대로 뭐, 가까이서 보면 비극인데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 나는 근데 내가 볼 때는 가까이서 보든 멀리서 보든 나의 감옥 생활은 완전히 코미디였어. 너무 웃겨가지고, 그래서 나는 이제 그 생활도 너무 맞는 거야. 규칙적이잖아. 그래갖고 우리 딸이 그러는 거야. 자기가 기억하는 엄마의 모습 중에 가장 예뻤던 게 구치소에서 막 나왔을 때라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운동을 하고 밥을 딱 영양가 있게 먹으면서 거기 감옥에서는 9시부터 그 다음날 6시까지 다 자야 돼. 9시간씩 잔 거야. 근데 내가 그 전까지요. 하루에 3시간 이상 자본 적이 없었어. 근데 9시간씩을 자니까 피부가 그냥 너무 살아나는 거야. 그리고 막 살도 빠지고. 그러니까 스트레스 때문에 막 살이 찌는 스타일이거든, 내가. 근데 스트레스 없지. 그리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니까 살이 쏙 빠지는 거야. 그리고 우리 딸이 그 엄마가 제일 예뻤던 때는 구치소에서 나왔을 때였다고. 진짜 거기 체질이야. 내가 옛날부터 군대 가고 싶었다니까. 나 어렸을 때 군인이 꿈이었어. 군대 가고 싶었는데 군대에서 내가 너무 뚱뚱해서 안 받아준 거였지. 내가 그때 군대 갔으면 살 빠질 수 있었는데. 예. 나 고3 때 내가 이제 교실 뒤에 붙은 그 안내문에, 교실 뒤에 여군을 모집한다는 안내문을 보고 냈다 뛰어가고 체육선생님한테 그 여군 모집 그거 써달라고 그랬거든. 근데 선생님이, 저기 잠깐만, 딴 데 가서 안 오는 거야. 그 다음 시간에 가도 안 오고, 그냥 이틀인가, 하여튼 몇 번을 찾아갔어. 나중에 얘기를 하는데, 넌 안 돼, 그러더라고. 근데 내가, 왜 안 되냐? 그랬더니, 거기 용모 단정이라고 돼 있잖아,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때도 머리가 되게 스포츠 머리였거든. 이거보다 단정한 용모가 어딨냐고, 막 들이댔더니, 그 용모가 아니야, 막 이래. 그랬더니, 잘 찾아보니까 55kg 미만만 돼 있는 거야. 근데, 군대에 들어가면, 이렇게 이런 포도 들고 달리고 그래야 되는데, 55kg가 돼갖고 어떻게 총을 들고 싸우냐고. 내가 막 우겼지. 글쎄, 그러니까 그 여군은 총 들고 안 달려. 이러는 거야. 그래서 넌 또 안경도 썼잖아. 안경 쓰고 뚱뚱해가지고, 내가 그때 72kg였거든. 안경 쓰고 뚱뚱해서 군대를 못 간다 그랬고, 내가, 그때 내가 진짜 인생의 첫 좌절을 맛봤잖아. 여군이 총 들고 안 다니는 거 처음 알았어, 그때. 우리 때, 내가 군대 가고 싶었던 88년 겨울은 그랬어. 지금은 어쩐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근데 이제 내가, 그렇게 난 단체 생활을 하고 싶었는데, 감옥을 갔으니 내가 얼마나 좋았겠냐. 그리고 내 딱 관물대를 정리해놓고, 막 군대랑 똑같은 가격으로 막 음식 사 먹고, 사실 사 먹어보지 못했어. 이제 내가, 아니야. 사 먹긴 했어. 그 요구르트. 퓨어 사과맛 요구르트를 사 먹으면서 나는 정말 즐겁게 생활을 했지. 구치소에서. 그리고 이제 그 구치소 생활에 완벽하게 적응해갖고 내가, 막 그 핫팩도 잔뜩 사놓고, 그 겨울을 나는 한 8개월 살을라 그랬지. 왜냐하면 나를 감옥에 넣은 애가 뭐 자기에 대해서, 뭐 이렇게 그 사과문을 게재해달라는 거야. 사과문을 게재해줘야 뭐 고등법원 판사한테 뭐 이렇게 나를 선처해달라는 글을 써주겠다고. 그리고 내가 그랬지.
됐다고 그래라. 필요 없다고 그래라. 나 8개월 살고 나갈 거다. 여기 딱 내 체질이다 그랬어. 그래가지고 이제 나는 8개월 살 준비를 이제 딱 해놨는데 3개월도 못 채웠어. 3개월도 못 채우고 나가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근데 나가는데 징역 6개월형이래. 그래서 아니 허위사실이 무죄인데 왜 징역 6개월이냐 했더니 사실 적시 후보 비방죄라는 거야. 그리고 내가 내 판결문을 다 봤거든? 근데 사실 적시 후보 비방죄에 대한 근거가 없어. 그냥 죄목만 나와. 근데 그래서 내가 나와갖고 사실 적시 후보 비방죄를 찾아보니까 그거는 이제 만약 선거운동 기간 중에 후보자나 후보자의 가족이 상대 후보의 사생활, 가령 뭐 저 상대 후보가 무슨 병이 있다, 아니면 뭐 저 상대 후보가 바람을 핀다, 이런 사생활을 선거운동 중에 공개하면 그런 게 걸리는 게 그 사실 적시 후보 비방죄라는 거야. 근데 나는 언론에 나온 내용만 얘기했단 말이야. 언론에 나온 내용이었고 사생활이 아니라 공적 생활에 관한 이야기였는데 이게 왜 되냐. 그래서 대법원에다가 상고까지 했어. 근데 대법원에서 아무 이유 없이 그냥 기각했어. 그래서 나는 이제 허위사실은 무죄, 사실 적시 후보 비방 전과 1범이 된 거지. 근데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아주 그 명예로운 전과야. 언론인 중에 선거 때 사실을 적시해서 후보를 비판한 죄로 이 감옥 갔다 온 사람이 나밖에 없어. 우리나라 언론인 중에 후보에 대해서 사실을 적시해서 비판했다고 감옥에 갔다 온 건 나밖에 없어요. 예, 이거는 진짜 이 명예로운 전과야. 나는 이걸로 이제 한 전과 14범까지 한번 가볼까 생각 중이야. 전과 14범이 되면, 예, 네, 전과 14범이 되면, 예, 대통령 선거 한번 나가보려고. 그리고 이제 지난 여름에 나한테 이제 막 책을 내자고, 출판하자고 막 출판사 여러 군데서 연락이 왔어. 그게 나는 좀 수상하더라고. 왜냐면 2011년에 나한테 막 방송사에서 연락 왔었다 그랬잖아. 그러더니만 올해 또 막 출판사에서 책을 내자고 그래가지고 이거 뭔가 수상하다 그래서 내가 이제 안 했지. 그러면서 내가 얘기를 했어. 내가 다음에 감옥 가면 책을 하나 쓰겠다. 그러니까 이제 감옥 갈 때까지 좀 기다려달라. 왜냐면 내가 책 쓸 시간이 없어. 아침에 5시에 일어나고 새벽기도 하고 6시부터 라디오 뉴스를 듣기 시작해가지고 9시까지 라디오 뉴스를 듣고 그 다음에 이제 손석희 뉴스를 다시 보기를 하면서 인터넷 뉴스를 또 검색을 하고 그래갖고 한 11시 반까지 그러고 나면 시간을 깜빡 잊어버려. 그 11시 반에 밥 먹고 그리고 나서 이제 소화시킨 다음에 방송 이거 세팅 딱 해가지고 방송하고 나서 방송 끝나면 6시 그 다음에 한 8시 정도까지 이 모니터링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하루가 너무 바빠. 15시간 정도로 그렇게 일을 하고 나면 그러면 이제 바로 8시에 이제 또 손석희 뉴스 할 때 되면 그 오프닝 들으면서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바빠. 책 쓸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전과 2범 내가 또 감옥을 가면 이제 전과 2범이잖아. 전과 2범 되면 거기서 책을 써가지고 나와가지고 이제 그 전국에 그 북콘서트 하려고 전국에 북콘서트 하면서 이 새누리당으로 한번 출마해볼까 해. 새누리당 최고위원으로. 이 새누리당은 저희 선거법 위반은 적어도 2범은 돼야지 최고위원 출마를 할 수 있더라고. 아니면 그냥 아예 전과를 싹 모아가지고 전과 14범 되면 대선 도전해보려고. 그렇게 살고 있는 망치 부인입니다. 이 전과 14범이 되려면 시간이 모자라. 선거 14번을 다 치러야 되는데 이거. 그래요? 예. 네. 하여간 비아그라 아니야. 비아그라 얘기 아직 시작도 안 했어. 예. 비아그라가 오늘의 주제인데 그걸 빨리 끝낼 수가 있나? 오늘의 빅뱅이야. 오늘의 인피니트는 비아그라야. 기다려. 비아그라 얘기 꼭 해줄게. 예. 자, 비아그라 이야기를 기다리면서 아니야. 아직 이발 안 했어. 이발이 머리를 아직 내가 머리 깎을 때가 안 됐어. 머리 깎은 지 한 2주인가 3주인가밖에 안 됐기 때문에 11월 초에 가서 머리를 했기 때문에 2주 첫째 둘째 3주 됐구나. 머리 깎으러 가야 되는데
3주엔 머리를 한 번씩 깎아줘야 돼. 예. 자,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의 인트로는, 그 참으로 값진 경험에 대한 이야기. 예, 근데 말입니다, 여러분. 예. 그, 인생을 살면서, 나 같은 경우는, 많이 실패를 많이 한 편이 아니에요. 나는, 내가 이제 하고 싶은 일이 10개였다면, 그 중에 실패한 건 한 4개 정도밖에 안 돼. 나는 한 6개 정도는 거의 성공했어. 얻었어. 쟁취했어. 근데 그 이유가 뭐냐. 그 4가지 잘못됐던 일이 12년 총선 대선이야. 12년에 그 한명숙이 당대표 되면 안 된다. 그랬던 거. 그리고 대통령 선거, 뭐 이런 것들이 내 뜻대로 안 됐었던 건데, 그거 말고는 대부분 내가 원하는 거는 난 다 얻었어. 근데 그 이유가 뭐냐? 나는 이제 어떤 일을 할 때, 이게 안 될 가능성은 별로 생각 안 해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해야 되잖아. 어떤 일을 해야 되면 그 일이 될까요? 라고 물어본 사람들이 많아. 특히 그게 이제 공부를 잘하고 머리 좋은 애들일수록 그게 되겠어? 이런 얘기를 해. 그러면서 이게 가능성을 많이 타진을 해. 내가 살아오면서 보니까 이 잔머리 잘 굴리고 머리 좋은 애들이고 학벌 좋은 애들일수록 이게 될 수 있나 없나의 가능성 타진이라는 걸 많이 하더라고. 근데 나는 그 가능성 타진 같은 건 잘 안 해요. 왜냐하면 내가 어렸을 때부터 가졌던 생각이 뭐였냐면, 포기하지 않으면 절반은 된다. 내가 먼저 포기하지 않으면 절반은 성공한다. 그게 어린 시절의 내 신념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어떤 일을 딱 과제가 주어지면 어떻게 하면 되게 하나, 되게 하는 방법이 뭘까를 난 생각해. 그렇기 때문에 나는 거의 내가 목표한 거는 거의 다 이뤘던 것 같아. 근데 거의 다 이뤘던 이유가 뭐냐? 포기를 안 했거든. 될 때까지 계속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은 원하는 걸 얻었어요. 많은 사람들은 그 인생에 있어서 실패하고 좌절이라는 거, 자기 뜻과 다른 상황을 경험하게 되면 거기서 무너져 내려. 그러면서 이제 내가 감옥을 가서 막 내가 망가졌을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었나 봐. 근데 나는 감옥 가서 정말 인생에서 정말 꿀 같은 경험을 했어요. 예. 내가 맨날 약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약자들의 삶을 돌봐야 된다고 얘기했지만, 사실 나는 한 번도 약자들의 삶 속에 깊이 들어가 본 적이 없었던 거야. 근데 내가 그 감옥에서 한 2주인가 3주를 지나는데, 3번째 주였나 보다. 아니, 일요일 오후만 되면, 각 방에서 싸움질이 나는 거야. 막 소리를 지르면서, 다른 방에서 막 여자들이 싸우는 거야. 그래갖고 내가 그러니까 우리 방에서는 코미디라고 내가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데, 다른 방은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이 막 싸우는데 안 보이면 더 불안하잖아.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그래서 내가 막 짜증을 냈어. 어떤 교도관이 그러는 거야. 우리 여기 구치소에 들어온 사람들 대부분이 돈을 못 갚아 들어온 사람들이고, 이게 일요일 저녁이 되면 집에 애들이 학교 급식을 못 먹는 날이라서 엄마들이고 애들이 집에서 굶고 있을 거란 생각 때문에 신경이 예민해져서 일요일이 되면 항상 싸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얘기를 듣고 그다음부터 그 싸우는 여자들의 소리가 절대 짜증나지 않았어. 절대 짜증나지 않았고 너무 미안했어. 그리고 나는 우리 신랑이 날마다 그놈의 냉동치킨하고 막 그 음식을 넣어놓고 가는 거야. 음식을 이제 너무 많으니까 넣지 말라고 그래도 우리 신랑은 이제 나를 구치소에 놓고 가야 된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음식을 계속 넣어주는 거야. 그래갖고 내가 이제 어쩔 수 없어가지고 이제 그 음식을 다른 방으로 주면 안 되냐. 근데 원래 그게 금지돼 있다는 거야. 왜냐하면 이제 조폭들이 옆 사람을 협박해서 음식을 받아먹고 이런데, 그래서 옆에 방으로 음식을 돌릴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그 교도관이랑 이제 합의를 봤지. 절대 내가 줬다라는 걸 얘기하지 않고 교도관님이 누구한테 줬는지도 내가 알려고 하지 않겠다. 그런 약속을 하고 음식을 나눠줬으면 좋겠다. 이거 우리 막 썩어가고 있다. 썩으려고 그런다. 막 그랬더니만 그 교도관이 알았다. 그래서 그 다른 층에
다른 층에 아무도 면회 오지 않고, 다른 층에 아무도 면회 오지 않고, 그 음식을 구입하지 못하는 가난한 그 저기 재소자한테 음식을 나눠주겠다.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난 너무 많아서 막 돌렸던 거야. 근데 어느 날 내가 그 감옥에서 목욕하는데 이게 이 감옥은 긴 그 목욕 타월이 안 들어와. 긴 목욕 타월은 그 목 조르고 죽는다고. 목을 조르고 죽을까봐 긴 목욕 타월이 없어. 그래갖고 이제 이 손바닥에 끼는 거밖에 없단 말이야. 근데 등이 간지러워갖고 이제 막 이러면서 긁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갖고 내 등을, 그러니까 이제 단체 목욕탕이거든. 막 문지르고 가는 거야. 돌아보지 말라고 그러면서. 왜 이러세요? 그랬더니 잘 먹었다고. 누군진 모르는데, 이렇게 내가 목욕하고 이제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다 소문이 나는 거지. 소문이 나가지고 그 막 이렇게 등을 싹 밀어주고 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뭐라 그러나 나 때문에 이게 나를 거기선 양심수라고 불렀어. 정치범 양심수라고 부르면서 거기 있는 재소자들이 너가 가면 교도관들이 우리한테 무슨 짓을 할지 몰라 막 이러면서 네가 와서 우리들은 좀 편해 그런 얘기들을 막 하더라고. 너 깜짝 놀랐어. 근데 좌우지간 내가 뭐 그런저런 경험들을 하면서 그때 그 방에서 내가 이제 그 구치소에 있으면서 사람들이 정말 별거 아닌 걸 갚지 못해서 감옥에 오는구나. 그리고 그 감옥에서 또 뭘 봤냐면 어떤 할머니는 일부러 그 감옥에서 계속 살아. 그러면서 뭐 하냐면 여자들한테 변호사를 소개시켜 주는 거야. 아예 변호사를 소개시켜 주는 로비스트 할머니도 봤어. 그리고 이제 내가 그 구치소에서 아는 변호사가 많으니까 그 변호사들이 구치소로 오면 나한테 면회 신청을 해. 그러면 이제 변호사하고 만나는 시간은 제한이 없어. 그리고 이제 하루에 몇 번이든 만날 수 있고. 그럼 이제 변호사들이 와가지고 이제 보자고 그래서 가서 이제 친구들도 변호사가 있으니까 이렇게 가다 보면 웬 재소자가 신문을 보고 있는 거야. 다리를 딱 꼬고. 그리고 그 앞에 그 변호사 남자 여자가 앉아갖고 막 무슨 서류청 정리를 해. 근데 내가 갈 때마다 그 사람 거기 있는 거야. 그리고 내가 저 사람 누구냐고 아는 변호사한테 물어보니까 그게 모 재벌이래. 그래서 저 새끼들은 그 앞에 앉아있는 변호사들이 비서인 거야. 그리고 그 앞에 있는 변호사들이 날마다 면회 신청을 해서 변론 준비한다고 그 방에서 꺼내주는 거야. 그러면 걔는 편안한 의자에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신문 보고 놀고 변호사 전화기로 전화통화하고 그런 짓을 하는 걸 내가 봤다니까. 야, 내가 그래가지고 그 구치소에서 좋은 거 많이 봤어. 세상을 배우고 왔지. 내가 이제까지 진짜 그 범생이로 살아온 내 인생에 그 구치소의 경험은요. 스펙타클해, 흥미진진해. 나쁜 놈들의 세계를 직접 목격할 수 있는 와, 이제 작가들은 감옥 한번 갈만해. 작가들은 감옥 한번 가봐야 돼. 그리고 나서 이제 내가 갔다 온 다음에 강제로 내가 이제 저기를 했잖아. 강제로 내가 사회봉사를 했어. 사회봉사를 강제로 했는데 그 강제로 사회봉사하는 그때 이제 그 조폭 오빠를 만난 거야. 조직폭력배 출신. 그리고 이제 그 조직폭력배 출신이랑 그 아주 재밌게 또 사회봉사를 하면서 그 세계에 재밌는 얘기를 또 많이 들었지. 근데 이제 내가 미나리를 막 다듬을 때 내가 살림을 안 해보니까 보통 그 오빠가 다 하는 거야. 칼질을 쫙 너무너무 잘해. 근데 이제 칼질을 하다가 근데 내가 이제 그 미나리를 다듬다가 한숨을 푹 쉬니까 왜 그래? 그래서 아니요 나쁜 기억이 나서 했더니 왜? 칼빵을 놨어? 그러는 거야. 칼빵을 맞았어?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칼질을 하면서 내가 나쁜 기억이 났다니까 칼빵을 누가 놨냐는 거야 나한테. 그래서 아니요. 그래서 칼빵을 놨나?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칼빵을 맞았냐? 아니라 그랬더니 칼빵을 놨나?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그 오빠들에게 칼을 쓰는데 한숨을 쉬는 건 둘 중에 하나인 거야. 칼집을 맞았거나 칼집을 놨거나. 아니, 그런 거 아니라고. 그랬더니만 그래? 그 정말 너무 재밌는 오빠였어요. 예. 그런 경험도 또 하고. 그래서 내 인생에서
아주 신비로운 경험을 한 기간이었는데, 근데 이제 그 대법원 형이 확정됐을 때 내가 무지 열을 받았어. 근데 왜 또 열을 받았냐면, 원래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는데 보통 5, 6개월이 걸린다는 거야. 근데 나는 나와서 한 달 반 만에 대법원 판결이 난 거야. 왜냐면 내가 2월 8일에 나와서 2월 20일에 방송을 시작했거든. 13년 2월 20일에 방송을 시작해갖고 나오자마자 국정원 여직원의 댓글을 물고 늘어진 거야. 내가 감옥에서 내가 봤다. 1, 2차는 내가 대선 토론 못 봤는데 세 번째 토론을 내가 봤다. 근데 박근혜가 분명히 얘기하는 거 내가 들었다. 내가 선거법 위반으로 감옥 갔던 사람이라서 분명히 아는데 그거 허위사실 아니냐. 국정원 여직원이 댓글을 썼다는 증거는 없는 걸로 나왔지만이라고 박근혜가 제일 먼저 얘기했다. 내가 나와가지고 12일 동안 찾아봤는데 박근혜가 말하기 전에 어떤 공식 보도도 그런 얘기 없었다. 그렇다면 이건 박근혜가 맨 처음에 거짓말한 거다. 그러면서 내가 물고 늘어진 거야. 그래가지고 4월 11일까지 계속 박근혜가 국정원 여직원에 대해서 거짓말했다라고 방송을 했더니 대법원에서 형이 빨리 확정이 된 거야. 고등법원 형이 빨리 확정이 된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법무부 알아봤어. 그때 사회봉사가 내가 80시간이라 굉장히 긴 시간인데 분명히 법무부에 뭐라고 나와있냐면 그 자신이 어떤 업무를 보는 사람은 업무 시간을 피해서 주말에 몰아서 신청을 할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내가 그 법무부에다가 물어봤어. 나는 이제 매일 2시에 방송을 해야 되니까 내가 오전에 와서 12시까지만 하고 그렇게 해서 80일 하면 40일 하면 안 되냐 이랬어. 20일 동안을 내가 하루에 4시간씩 하면 안 되겠냐 했더니 안 된다는 거야. 이것도 일종의 형벌이기 때문에 이거는 자기네들이 정한 시간에 와야 된대. 그래서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꼬박꼬박 그 8시간씩 와서 하고 가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나 이제 그런가 보다 그러고 가서 했더니 거기 다른 택시기사는 택시기사라고 핑계를 대놓고 하루에 2-3시간씩 와서 일을 하는 거야. 어떤 날은 회사에다가는 여기 봉사하러 가야 된다고 그리고 뻥을 까고 여기서는 일해야 된다고 뻥을 까고 그런 놈들은 그냥 봐주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방송 못하게 하려고 나한테 그 사회봉사를 빨리 하라고 강제를 했던 거야. 그것도 더 웃긴 게 그때 4월 11일인가 형이 확정되는데 그 11일 그러니까 그 다음 수요일인가가 무슨 교육이 있었어. 근데 이제 그 교육이 보통 사회봉사를 하기 전에 이제 교육을 받고 그리고 나서 이제 사회봉사를 시작한다는 거야. 근데 그 교육을 받으려면 보통 일주일 전에 통지가 간대. 일주일 전에 통지가 가면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그 이제 교육을 받고 그리고 나서 이제 사회봉사를 간다는 거야. 근데 내가 대법원 판결이 난 날이 목요일인가 금요일인가 그랬어. 그런데 이제 바로 그 다음 주 수요일 날 교육이 있기 때문에 나는 4월 말 이후에나 봉사활동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빨리 끝내면 안 되냐? 안 된대. 알았다 그랬어. 그런데 일요일 저녁 8시에 법무부에서 문자가 온 거야. 수요일 날 교육받으러 오라고. 와, 대한민국 법무부 공무원들이 일요일에도 나와서 일을 하더라고. 그래갖고 원래는 그게 통지하고 일주일 이전에 통지를 해야 그 교육을 받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는 그 일반 직장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일주일 전에 연락을 해야 된대. 근데 나는 수요일 날 와서 교육받으라는 거야. 일요일 저녁에 문자로. 그러니까 이제 급했던 거지. 방송을 못하게 하려고. 그리고 이제 나를 그렇게 모욕을 주면 내가 방송을 안 할 줄 알았던 거야. 근데 내가 사회봉사 갈 때 방송했잖아. 밥 먹는 거. 사회봉사 가서 점심시간마다 방송했어. 모바일 방송. 점심시간마다 모바일 방송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 사회봉사가 끝난 다음에 부화가 나는 거면 너무 화가 나는 거야, 약 오르고. 내가 왜 전과자가 돼야 되냐고. 그리고 이제 내가 이제 파업을 하고, 하루인가 이틀을 쉬었어요, 방송을. 근데 그때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야. 너 전과자라고 속상하냐? 해서, 네! 그랬더니, 예수는 사형수였어. 예수와 12제자가 다 사형수였어. 그때까지 몰랐어. 난 예수의 12제자가 모두 사형수였는지 몰랐어. 베드로가 사형수였던 건 알았는데 나머지 제자들이 전부 다 사형수였던 걸 몰랐는데 나중에 찾아보니까 맞더라고. 근데 세례 요한은 늙어 죽었는데요? 그랬더니 세례 요한도 사형 선고를 받았어.
근데 사형이 안 되는 거야. 사형 선고를 내리고 집행을 하려는데 사형 집행이 번번이 실패해.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두려워서 요한을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아니라 그 제자 요한, 사도 요한을 반모섬이라는데 유배를 시키더만, 죽을 때까지. 그래가지고 요한은 거기서 죽을 때까지 이제 요한계시록을 쓰고 죽었던 거야. 내가 그 얘기를 듣고 내가 벌떡 일어났잖아. 그래서 그날부터 내가 방송을 안 접고 열심히 방송을 하고 있는 거야. 이 방송은,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 어저께 내가 갑자기 사라질 수도 있다. 그랬더니만 이제 사람들이 막 망치 부인이 무슨 어디로 잡혀가냐 막 이러면서 걱정이 태산인 거야. 너무나 어제 방송 보고 사람들이 걱정을 해가지고,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스스로 방송을 접고 뭐 잠수를 타거나 아니면 잡혀가는 것도 내가 볼 때 잡혀가지 않을 것 같아. 왜냐면 내가 지난 가을에 감옥 갈 각오를 했어. 근데 하나님이 그때 나한테 읽게 하신 성경 구절들이 감옥에서 풀어주는 이야기, 절대 너를 가두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연달아서 읽게 하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감옥은 안 갈 것 같아. 근데 어떤 생각이냐면 지금 굉장히 중요한 때란 말이야. 되게 중요한 때인데 사람들이 내 방송을 굉장히 다 집중해서 듣고 있잖아. 그죠? 그런데 이럴 때 내가 사실은 우리 그럼 야권 진영이 민주 진영이 제대로 제때 준비가 되냐? 그럼 제때 준비가 안 됐을 수 있어. 근데 내가 내 마음으로 막 뭐라고 딱 얘기를 해. 가령 최동욱 같은 거. 최동욱을 특검을 하라는 거 내가 제일 먼저 얘기했어. 그죠? 그때 최동욱을 특검하면 되지라고 얘기한 게 내가 제일 처음이야. 근데 그것 때문에 최동욱을 그 다음에 무슨 파파이스에서 부르고 그리고 막 최동욱 특검 얘기가 막 많이 나왔단 말이야. 근데 그냥 해본 말이었는데 그걸로 인해서 막 최동욱 검찰총장이 자기가 특검할 각오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내가 최동욱 검찰총장에게 상처를 준 거 아닌가, 그런 고민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드는 생각이 내가 지금 말 한마디를 잘못하면 내가 저 시청자 여러분, 지금 시청자는 8,000명인데 현재 시청자는 8,900명인데 업이 4,800이라고 항의가 들어왔어요. 예, 지금 아직 업 안 하신 님들, 예, 지금 시청자가 8,900? 예, 시청자가 8,900인데 업이 4,800밖에 안 들어왔다. 예, 현재 그 업을 안 하신 님들, 예, 빨리 업을 좀 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예. 내가 그 전에 무슨 얘기하고 있었지? 업 얘기하기 전에? 그래요. 자, 어서들 오세요. 예. 잠깐만요. 하여튼 그래서 내가 어떤 생각을 요즘에 하고 있냐면 지금 내가 말 한마디를 잘못하면 괜히 상처받는 사람이 생길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이재명은 아니야. 나는 그 감옥 갈 각오라고 이재명에 대해서는 얘기를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재명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혹시 그 비난을 받거나 위험에 처해질 수 있다. 그래서 내가 방송을 좀 쉬어가야 될 수도 있다. 그 생각은 오늘 들더라고. 내가 이제 막 방송을 하다가 혹시라도 나의 사견이 들어가면, 혹시라도 나의 사견이 들어가서 이 하나님 하시는 일을 방해하면 안 되기 때문에, 혹시 내가, 내가 오늘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방송을 오늘 하루 못 하겠어요 라고 얘기한다면, 그거는 좀 기다리는 중이구나. 망치 부인이 그날은 뭔가 기다려야 되는 날인가 보다. 그렇게 이해 좀 해주세요. 예. 만약에 망치 부인이 오늘은 내가 방송을 좀 쉬어야 되겠다, 그렇게 오전에 얘기를 하면 망치 부인이 뭔가 야권에게 기다리는 게 있나 보다. 뭔가 답이 나와야 되는데 뭔가 때를 기다리고 있나 보다라고 이해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에스겔서 3장에 보면 너의 입을 막겠다, 그리고 내가 메시지를 줄 때만 얘기해라,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늘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내가 의무적으로 방송을 열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다가 자칫 잘못하면 의무감으로 방송하면서 헛소리 할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 막 그 인기에 연연하거나 시청률에 연연하지 말고 쉬어야 될 입 다물고 있어야 될 때는 입 다물겠다. 그런 각오라고 생각해 주세요. 예. 제가 혹시 망치 부인이 사라질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던 건 나는 감옥 갈 각오를 했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망치 부인이 말을 안 하고 기다려야 될 때가 있을 수 있으니, 그러니까 만약에 유튜브에 방송이 안 올라오거든, 망치 부인이 지금 기다리는 건가 라고 생각해 달라. 예, 그리고 우리 유튜브에 녹음 파일 올리시는 분들은 만약에 망치 부인이 어떤 사정이 있어서 생방송을 못하면 그 방송 제목 밑에 공지를 올려주세요. 예, 오늘 생방송은 몇 월 며칠 생방송은 쉬어갑니다. 예, 망치부인 사정상, 개인 사정으로 방송을 쉬었습니다. 이렇게 공지를 좀 해주세요. 예, 그래야지 사람들이, 갑자기, 아니, 왜 그러냐면, 내가 방송을 하루 쉬면, 망치부인이 왜 방송이 안 올라오냐고, 막 잡혀갔냐고. 이게 쉽게 잡혀가기가 어려워. 이게 내가 무슨 흉악범이 아니기 때문에, 체포영장이 발부되기 전에는 국가 비상사태라서 체포영장이 발부되기 전에는 검찰에 검찰 조사도 받고 기소가 돼서 재판을 다 하다가 1심 선고하는 날 정도에 가서 잡혀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안 잡혀가. 그러니까 내가 방송 안 하면 잡혀갔냐고 막 설레발치고 막 괴롭히지 말라고. 알았지? 제발 좀 부탁이야. 예. 네. 자, 여러분.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를 우리가 또 알고 넘어가야 되는 게 있어.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법적 절차를 알아야 돼. 예. 가령 어떤 사람이, 유죄 판결이 나서 전과자가 되는 과정. 내가 해봐서 알잖아. 전과자가 되는 과정 알려줄게. 여러분들이 번번이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예. 가령 예를 들어, 망치님, 누구누구를, 어버이연합에서 고발했대요! 큰일 났어요! 그거는 그냥 고발이야. 내가 이제까지 고발을 당한 게 열 몇 번이야. 열 몇 번을 고발 당했는데, 그 중에 전과 딱 1범이야. 나머지는 전부 다 그 검찰 선에서, 웃기는 거라고 다 제낀 거야. 그냥 고발을 했다라는 기사가 나오는 건, 실제로 그 기사를 써서, 그 고발을 한 단체의 입장에서, 피고발인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목적으로 그 고발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고발을 당했다고 해서 그게 유죄가 아니에요. 첫째. 그러니까 그 고발 당했다는 것 때문에 막 그 사람이 뭔가 이상 있는 사람 아니냐?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다음 이제 고발을 당하면 경찰에서 조사를 해. 이제 경찰에서 조사를 하는데 이제 검찰로 직접 고발하는 경우도 있어. 그 다음 이제 고발과 고소의 차이. 고발은 뭐냐면 자기가 피해자가 아닌데 자기가 피해자가 아닌 제3자인데 가령 예를 들어 지난 총선 때 모 팟캐스트에서 박영선 그 이철이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 낙선운동으로 전개됐다. 그러면 그 제3자가 박영선 지지자가 그 팟캐스트를 고발할 수 있는 거야. 선거법 위반으로 허위 사실로 후보를 비방했다. 요렇게 고발할 수 있는 거야. 근데 만약 박영선이 그걸 한다면 고소가 되는 거지. 피해자가 박영선이라서 본인이 하는 건 고소, 제3자가 하는 건 고발. 그 차이가 있어요. 예. 그래서 고발하고 고소의 차이를 먼저 알아야 되고, 그래서 누가 고발했다 해서 그게 곧 유죄는 아니야. 그걸 일단 구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고발이나 고소를 당하게 되면 경찰이 먼저 조사를 해. 검찰로 고발을 해도 검찰에서 경찰한테 수사 지휘를 해. 야, 얘 좀 데려다 조사해봐봐. 그래갖고 이제 데려다가 경찰이 조사를 하면 그 조사 내용에 대해서 경찰이 얘가 혐의가 있다. 그럼 혐의가 있으면 기소 취지로 기소 취지로 보내는 거야, 검찰에. 그럼 이제 혐의가 있다. 그러면 이제 그 혐의가 있다라는 걸 받은 검찰이 거기서 그럼 바로 기소하는 게 아니라 다시 불러. 그래서 이 경찰 조사가 확실한지를 확인을 해. 그리고 얘가 진짜 이게 유죄다. 이게 뭔가 죄가 성립될 것 같다. 범죄를 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범죄 사실을 공소장이란 데다 써. 공소장에다 써가지고 그 기소를 하는 거야. 그럼 기소를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재판에다 회부한다는 얘기야. 그럼 이제 재판이 성립이 돼. 그럼 이제 첫 번째 재판하는 날은 판사가 신상을 확인해. 얘 앞에 와 있는 얘가 진짜 피의자가 맞나. 그리고 이제 피고에 대해서 신상 확인을 하고 다음에 재판 언제 있으니까 와라. 그렇게 얘기를 해. 그래서 그게 첫 재판. 그 다음에 두 번째부터는 심리라 그래. 그래서 두 번째 내가 이제 우리 변호사가 무죄 취지로 우리는 이래이래해서 무죄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검사는 아니다 얘가 이렇게 했으니까 유죄다 라고 주장을 막 공방을 주고받는 게 심리야. 그러다 심리가 다 끝나면 그런 심리 재판이 여러 번 있을 수 있어. 심리가 다 끝나면 뭘 하냐 하면 이제 그 구형 공판이라는 걸 해요. 예, 구형 공판. 구형 공판이 뭐냐면 검사가 얘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으니까 징역 얼마에 또는 뭐 벌금 얼마, 보통 이제 재판까지 하면 검사가 이제 징역형을 때려. 징역 얼마를 때려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해. 그러면 이제 변호사는 무죄 취지다라고 이제 마지막 최후 변론을 해.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마지막에 선고 공판이라는 걸 해. 그래서 검찰이 몇 년 구형을 했다. 그게 그대로 나오지 않아. 2년 구형했다. 그럼 2년을 받는 게 아니야. 그러면 이제 판사가 1심에서 그 검사가 2년인가를 주장했지만 판사가 볼 때는 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다. 이러면 이제 얘는 6개월형으로 되는 거야. 근데 나처럼 억울해. 이건 내가 왜 사실을 말했는데 내가 왜 범죄자냐. 이러면서 2심에다가 걸면 그게 고등법원에다가 고등법원으로 2심을 걸 수 있어. 2심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거야. 그걸 뭐라 그러냐면 항소라 그래. 항소. 재판 1심 결과에 불복해서 2심 법원에다가 요청하는 걸 항소라고 그러는데 가령 1심이 지방법원 단독심이었다. 그러면 이제 2심을 지방법원 그 합의부로 바꿀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방법원에서 판사가 3명이 나오면 그게 합의부야. 단독부하고 합의부가 있는데 그러니까 합의부라는 건 판사 3명이 나오면 요거는 이제 2심 재판을 할 수도 있어. 지방법원에서. 근데 보통은 이제 지방법원에서 1심을 하고 고등법원에서 2심을 하고 대법원에서 3심을 하는 거야. 이제 고등법원으로 가서 판사 3명이 나오고 거기서 이제 또 똑같이 첫 재판하고 심리 재판하고 그 다음에 선고 재판 구형하고 재판까지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대법원에는 피고가 안 가. 대법원에서 고등법원에서 어떤 유죄 판결을 내렸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또 다시 저항하기 위해서 하는 걸 상고라래. 더 높은 데다가 제기하는 거라서 그럴 때 상고라래. 상고. 그래서 항소는 2심 법원에다 하는 거고 상고는 3심 법원에다 하는 거야. 그러면 3심 법원은 그 수사 과정부터 수사 기록 그 다음에 공판 기록을 다 봐. 수사 기록 공판 기록을 1, 2심을 다 본 다음에 대법원에서 고등법원의 형을 확정하거나 아니면 고등법원의 형이 과하다. 그러면 고등법원으로 되돌려보내. 그래서 그 파기환송 고등법원의 판결이 잘못됐으니 다시 심사해라. 그럼 파기환송이라 해서 고등법원으로 가서 다시 재판을 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나라는 3심 제도를 하는데 결국 나 같은 경우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어. 그러면 이제 내가 나중에 나는 억울해서 도저히 못 살겠다. 그러면 나중에 가서 재심 청구라는 거 할 수 있어. 아주 먼 훗날 내 정권 바꿔서 재심 청구라는 거 할 수 있어요. 나는 그래서 정권을 꼭 교체해야 돼. 내가 정권을 꼭 교체해야 되는 건 나의 억울한 3개월 동안의 옥살이 물론 내가 이제 많은 경험을 하고 배우고 나왔지만 그래도 그거에 대해서 내가 정권을 교체하고 재심 청구를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어서 나는 정권을 교체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때 내가 허위사실 유포로 1심에 법정 구속됐다라고 보도하고 그리고 나서 내가 허위사실 무죄 판결 받고 나왔는데 그거 정정보도 안 한 언론사들 그거 다 고소할 거야 내가. 명예훼손으로 다 고소할 거야 내가. 재심 청구 받은 다음에 언론사를 대상으로 해서
정정보도 요청을 들어갈 거야. 기억해도.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생활법률. 자, 그러니까 보통 이제 언론에 누구누구가 고발했대요. 그러면 막 큰일 나는 줄 아는데 대부분 검사들이 까. 나 열 몇 번 내가 고발당했는데 그 중에서 그 재판까지 가고 유죄 판결 받은 건 딱 한 건이야. 12년 대통령 선거 때. 그때 내가 이게 딱 박원순 시장 때문이야. 박원순 시장을 내가 2011년에 박원순 시장 선거를 도왔더니 박 시장이 생방송에다 대고 자기가 시장이 되면 망치부의 덕분입니다. 이래가지고 문재인 선거운동을 내가 하다가 잡혀 들어갔잖아.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제 문재인 선거운동을 계속했으면 그러면 이제 지들이 불알았겠지. 내가 만약에 그때 안 잡혀 들어갔다면 난 첫째 그 국정원 여직원 집에서 3일 동안 밤새는 짓 안 하겠을 거야. 빨리 빠져라. 빨리 빠지고 경찰한테 직접 치고 들어가게 해라. 내가 만약에 밖에 있었다면 나는 그 당시에 그 국정원 여직원 집에서 3일 동안 밤새는 짓은 안 하게 했을 거야.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밖에 있었다라면 12월 16일 날 박근혜의 그 대선 토론 끝난 다음에 나는 그거 3일 동안 물고 늘어졌을 거야. 박근혜 말에 출처를 대라 근거를 대라 그걸 물고 늘어졌을 거라고. 그 다음 내가 밖에 있었으면 그 다음에 한 달 동안 계속 그걸 떠들었을 거야. 그래서 그거를 내 손으로라도 고발을 해서 부정선거 박근혜 부정선거는 그 개표 부정론자들한테 안 낚이고 그 국정원 여직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이걸로 내가 박근혜를 손을 받겠지. 그랬을 거라고 난 생각해.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감옥에 가둔 거다. 왜? 만약에 내가 그렇게 해서 박근혜를 끌어내렸다면 혹은 문재인을 당선시키고 박근혜를 끌어내렸다면 지금 문재인이 죽일 놈 되어 있고 박근혜는 여전히 살아있는 권력이었을 거다. 내가 만약에 그때 밖에 있었다면 나는 그렇게 허무하게 지지 않았을 거다. 그리고 박근혜를 끌어내렸을 거다. 그랬다면 지금까지도 박근혜는 살아있는 권력. 그리고 문재인은 죽일 놈이 되어 있거나 아니 벌써 죽었을지도 몰라. 그래서 나는 내가 이 감옥을 갈 때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늘의 뜻이라고 내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아주 즐겁게 생활했던 거지. 딱 하나 우리 딸 문제만. 우리 딸 문제만 내가 가슴이 아팠지. 딸 빼놓고는 나는 정말 내가 감옥 간 거는 정말 신의 한 수였다. 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내가 배웠지. 내가 가만히 보니까 2012년하고 그 지금하고 상황이 2012년 대선 때하고 지금하고 거의 비슷하게 평행이론처럼 진행이 돼. 평행이론처럼. 2012년에도 막 강의 오라고 그러고 그래서 강의를 갔지. 그리고 막 방송에 출연하라고 그러고 해서 방송에 출연을 했지. 그 다음에 내가 그 당대표 경선 문제에 나는 그때 한명숙은 안 된다고 얘기할 때 김어준이 한명숙을 밀었고 그리고 김어준 쪽이 또 이겨가지고 그때도 한명숙이 됐지. 그리고 그 다음에 물론 그때하고 다른 건 총선이야. 총선을 먼저 치르고 당대표 경선을 한 거 거기서 딱 하나가 어긋난 거야. 그 다음에 내가 문재인을 돕지 않았어야 됐는데 문재인을 돕다가 감옥을 갔단 말이야. 근데 지금 보니까 그대로 평행이론이야. 그러니까 내가 이제 문재인을 안 도우면 문재인을 돕지 않으면 내가 감옥은 안 갈 것 같아. 그게 내가 이제 그 평행이론에 따라서 나는 이제 문재인을 지지하지만 않으면 내가 이제 특정 야권 후보를 지지하지만 않으면 나는 감옥에 안 갈 거다. 예, 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감옥에 안 가면서 예. 아니 근데 그 김어준 방송은 이재명을 위한 특별 방송이야? 아니 그 방송은 왜 맨날 이재명만 나와? 왜 김어준 방송에 맨날 이재명만 나오냐고. 그리고 맨 변명만 하고. 그걸 또 보고 있는 사람들은 뭐냐고. 예. 그러니까 이게 가만 보면 그러니까 딱 2011년 11월에도 그랬어. 2011년 11월에 온 나라에서 낙곰수를 띄웠다니까. 온 나라에서 모든 언론이 낙곰수를 띄웠어요. 타진녀 띄우듯이 낙곰수를 띄웠어. 그리고 지금 똑같이 대선 1년 전에 김어준 방송을 띄우고 있는 거야. 이건 언론이 띄우고 있는 거라고 봐. 예.
그 좌우지간 거기에 이제 우리 국민들이 덩다리가 된다면 어쩔 수 없죠. 민주주의라는 건 난 진짜 그런 생각을 해. 내 뜻하고 다른 결과가 나와도 민주주의는 뭐냐? 내 뜻하고 다른 결과를 받아들이는 게 민주주의야. 우리 국민 다수가 우리 국민 다수가 또 그 덩다리가 됐든 뭐라든 이재명을 지지하다가 이명박 아바타한테 또 져도 그것도 민주주의야. 우리가 다수의 의견을 끌어내리지 못한 거 그건 우리의 한계다. 그러니 이제 또 그 벌을 받는 거죠. 이기지 못했으면 이제 벌을 받는 거지. 그러나 이제 그런 벌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싸워야지. 마지막까지 막아내야죠. 마지막까지 막아내도록 하되 결과 때문에 실망하지 말자. 민주주의는 결과에 승복하는 거예요. 부정선거 이야기를 또 막 하는데 그 박근혜는 부정선거로 당선됐느냐라고 묻는다라면 오케이. 그 맞아요. 동그라미예요. 정답이에요. 그러나 박근혜가 개표 부정으로 당선됐느냐? 그거는 오답이에요. 뭐라고요? 박근혜가 부정선거로 당선된 건 맞아요. 그러나 박근혜가 개표 부정으로 당선된 건 가짜야. 내가 강동원 의원이나 개표 부정론자들을 내가 아주 혐오하는 이유가 그거야. 박근혜가 부정선거는 분명한데 그거는 개표 부정은 아니었던 거야. 박근혜의 부정선거는 댓글로 여론 공작을 했어. 그럼 박근혜가 그러잖아. 내가 그러면 댓글 때문에 당선됐냐? 아니. 박근혜가 부정선거로 당선됐다는 건 댓글로 당선된 게 아니야. 분명히 댓글을 썼는데 댓글 쓴 년이 댓글 안 썼다고 거짓말해서 당선된 거야. 그래서 이거는 국정원의 댓글 조작으로 박근혜가 당선된 게 아니라 국정원의 댓글 조작이 없다라고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 박근혜가 부정선거로 당선된 애야. 박근혜의 범죄야 이건. 국정원에서 지금도 댓글질을 해. 근데 안 먹혀. 국정원에서 지금도 이재명을 띄우고 있는데 티가 나. 그러나 국정원의 범죄 때문에 박근혜가 이긴 게 아니라 박근혜가 국정원에서 댓글 안 달았다고 거짓말을 해서 당선된 거야. 그래서 박근혜는 허위사실로 후보를 비방했던 선거법 위반 범죄자야. 박근혜는 당선 무효가 맞았어. 처음부터.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개표 부정 얘기는 뭐냐 하면 개표 부정 얘기는 그거는 맨 처음부터 일부러 여러분 낚은 거예요. 왜 낚았느냐 하면 실제로 그때 국정원 여직원 문제를 한 달 동안 온 국민이 물고 늘어졌으면 지금 박근혜 대통령 못해. 그건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었어. 증거도 있잖아. 그 12월 16일 날 박근혜가 말한 그 대선 토론이 명백한 증거야. 그 증거에서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그걸 물고 늘어졌으면 박근혜는 한 달 만에 당선 무효가 됐다니까. 그런데 거기에 집중 못하게 하려고 일부러 들고 나온 게 개표 부정론이야. 그러면 개표 부정에 대한 증거가 있어 없어? 없어요. 각 선관위에서 각 지역별 선관위에서 실수를 해갖고 이상한 파일을 올리거나 엑셀 파일에 날짜가 잘못됐거나 그런 실수들을 한 건 맞아. 그런데 그게 개표 부정이라고 얘기하는 건 숫자를 속여서 박근혜가 당선된 숫자가 아닌데 당선 숫자를 속였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51.6%의 지지율을 받는 건 불가능하다. 뭐 그 당시에 선거 방송이 부정확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개표 부정을 주장하고 있어요. 그죠? 근데 그게 거짓말이라고. 왜냐? 그거 선거 방송을 잘못한 거야. 선거 방송을 잘못한 거라고. 왜냐하면 그거 여러분 모르죠? 다른 나라도 선거 결과에 대한 방송이 많이 잘못된대. 더 많은 시청률을 끌기 위해서 선거 방송에 오류가 있다는 거야. 자기네들끼리 미리미리 그냥 막 숫자를 입력해가지고 가짜 정보로 그렇게 한다는 거야. 그래서 그 선거 방송이 정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선거 방송이 정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개표 방송이. 그 개표 방송이 그때 근데 박근혜하고 문재인 할 때
똑같은 비율로 올라갔다. 똑같은 비율로 올라가서 도저히 믿을 수 없다. 그러면서 막 떠들었잖아. 그런데 솔직히 얘기해서 그 당시에 박근혜 지지자들이 더 많았어. 그거 분명해. 내가 그 감옥에서 투표를 했거든. 마지막 투표를. 근데 감옥에서 투표할 때 보니까 박근혜 지지자들이 훨씬 많았어. 박근혜 지지자들이 그때 한 100명 정도가 투표했는데 박근혜 지지자들이 80명인가 됐어. 문재인 지지자 20명이었고. 그러니까 그게 박근혜가 진짜 많은 득표를 얻었어. 근데 그 이유가 뭐였냐, 문재인이 뭘 말하는지 모르겠다. 우리 감옥에서 시간이 많기 때문에 선거 홍보물 다 읽었어. 근데 박근혜는 뭔가 새빨간색으로 뭔가 하겠다 되게 많았어. 선거 홍보물에. 근데 문재인은 얜 뭘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는 거야. 색깔도 이게 놀이끼리 한 이상한 색깔이고, 그간은 이 홍보물도 너무나 싸구려로 만들고, 디자인도 안 좋았고, 눈에 딱 띄는 어떤 문구도 없었고, 공약도 눈에 안 띄었어. 그러니까는 그 감옥에서, 그거 이제 우리가 운동하면 돌아다니면서 그 얘기 다 하거든. 다 욕하는 거야. 야, 문재인은 뭘 하겠다는 거니? 거기는 후보가 문재인이 안철수야. 다 그러는 거야. 그래서 떨어진 거야. 문재인이 떨어진 이유는 그때 당시에 문재인 캠프가 너무나 방만했어. 이명박이 개판을 쳤기 때문에 당연히 문재인이 될 거다. 박근혜와 우리나라의 보수 세력 내지는 중도 세력의 성격을 전혀 파악 못한 거야. 그때 문재인 캠프는 안철수가 포기했기 때문에 안철수의 표가 올 거고, 그리고 이명박이 하도 개지랄 했고, 박근혜는 독재자의 딸이고, 그러니까 당연히 문재인을 찍을 거다. 등신 지랄한 거지. 그러니까 문재인 캠프의 문제였던 거야. 문재인 캠프가 전혀 대중에 대한 심리를 못 읽은 거야. 그래서 떨어진 거야. 근데 이제 그걸 갖다가 개표 부정이라고 막 몰고 간 애들이 누구냐. 노무현이 당선 무효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노무현 선거가 무효다. 노무현은 그 전자개표기로 당선된 대통령이고, 그래서 그 전자개표 무효다 주장했던 사람들이 개표 부정론자들이야. 노무현이 2002년에 당선된 선거가 부정선거라고, 그 전자개표기로 당선한 거라서 그거 무효라고, 선거 무효를 주장했던 사람이 그 개표 부정론자들이야. 몰랐죠? 그래갖고 노무현 대통령 5년 동안 노무현 대통령의 부정선거로 당선됐다고 선거 무효를 5년 동안 외친 사람이야, 그 사람이. 근데 걔가 언제 유죄 판결이 확정되냐? 이명박 당선된 다음에 유죄가 확정돼. 나쁜 새끼들이지. 일부러 법원에서 노무현 정권 때는 유죄 판결 확정을 안 해주는 거야. 그래서 그 새끼가 계속 떠들고 다니게 한 거야. 그러다가 나중에 이명박이 당선되니까 같은 기계로 당선됐잖아. 그러니까 같은 기계로 당선된 이명박도 무효라고 사람들이 외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놈의 딱 유죄 판결 내렸어. 그랬던 거야. 근데 걔가 그 박근혜가 당선된 다음에 그 개표 부정론 주장을 하는 거야. 개표 부정 주장을 하면서 실제로 한 달 동안만 딱 뜬 거야. 그래서 박근혜 분명한 부정선거, 후보 비방, 징역 6개월형이잖아. 사실을 적시해서 후보를 비방해도 징역 6개월. 허위 사실로 유포하면 징역 8개월형이야. 그럼 박근혜는 당선 무효거든. 그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부정선거 내용을 못 보게 하려고, 그걸 못 보게 하려고 개표 부정론을 퍼뜨렸던 거야.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게 뭐야. 지금 개표 부정론자들이 다시 나왔어. 예. 지금 개표 부정론자들이 그동안 조용하다가 다시 나와서 돌아다니고 있어. 그 개표 부정론자들이 지금 누구 지지하냐? 이재명 지지해. 근데 이 개표 부정론자들 우리가 쭉 연구를 했는데요. 지난 4년 동안 어떤 짓을 했느냐? 국정원에서 그러니까 국정원의 여직원의 댓글이 인증이 됐을 때 검찰에서 증거로 확 깠어. 그때 개표 부정론자들이 나와갖고 강동원의 주장, 그 다음에 막 무슨 이상한 동영상을 막 돌리면서 웬 괴 목사 얘기를 돌리면서 개표 부정론으로 물타기를 했어. 그래서 그 개표 부정 얘기만 막 알티가 돼. 실제로 국정원 여직원의 댓글 증거가 나왔는데
막 개표를 부정했다는 얘기만 막 주장하는 거야. 그래서 국정원의 범죄를 덮었어. 그 다음에 국정원에서 간첩 증거를 조작했다는 증거가 나왔어. 그러다 다시 개표 부정론자들이 나와가지고 막 개표 부정론으로 뉴스를 덮었어. 그 다음에 또 그 무슨 누가 막 자살하고 이런 문제가 국정원에서 그 당시에 왜 해킹 사건 이탈리아 해킹 사건이 터지면서 국정원에서 민간 사찰했다. 그 얘기가 터졌을 때 또 개표 부정론자들이 와서 떠들었어. 공통점은 뭐냐? 국정원의 비리가 터지면 국정원 비리에 대한 증거가 터질 때마다 개표 부정론자들이 나오더라. 그래서 내가 개표 부정론자들하고 이 국정원의 관계가 뭐냐? 그걸 내가 계속 물어봤단 말이야. 그런데 이 개표 부정론자들이 떠드는 게 뭐냐면 이재명 지지를 하고 있어 지금. 개표 부정 막 주장했던 애들이 추미애를 지지했고 이재명을 지지하고 있어. 그러니까 개표 부정을 주장했던 애들이 지난 봄에 필리버스터를 계속해야 된다. 필리버스터를 중단한 더민주를 낙선시켜야 된다. 정청래를 컷오프한 더민주를 낙선시켜야 된다. 그 다음에 추미애를 지지해야 된다. 그 다음에 지금 이재명 빠돌이들을 하고 있어. 트위터에서 굉장히 유명한 한 여자가 그 일을 그대로 했어. 누군지 찾아봐. 굉장히 유명한 여자야 트위터에서. 근데 이 여자가 2013년에 개표 부정에 최선봉에 서 있었고 매번 개표 부정에 대해서 가장 강한 논조로 얘기했던 여자야. 그리고 필리버스터 때, 정청래 컷오프 때, 추미애 때, 그리고 지금 이재명까지. 누군지 찾아봐. 트위터에서 영향력을 미치는 여잔데 그 여자의 공지영은 아니야. 공지영 아니야. 외국 이름 쓰고 있어. 예. 그래서 그 트위터에 나오는 유명인사는 아니고 그 여자의 실체가 누군지 몰라. 다만 인터넷에 트위터로 유명한 여자야. 나는 그 여자를 볼 때마다 수상해. 걔 혹시 국정원 직원 아니냐 싶어. 예. 누군지는 내가 말하지 않겠어. 찾아봐. 내가 얘기한 그대로 한 게 누군지 한번 찾아봐. 난 누군지는 내가 말 못하고. 하여튼 그 여자의 실체를 아는 사람을 못 봤어. 그 사람 누군지 그 여자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요? 실명이라든가 어디 산다든가 그거 알아요? 누군지 한번 찾아봐봐. 예.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트위터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을 막 지지한 사람 트위터를 발견했다. 과거 트윗을 봐봐. 과거 트윗을 보면 그대로 쫙 나와요. 해머 와이프가 누군데? 야, 이 무식한 인간아. 해머 와이프는 남편이 해머란 얘기야. 망치 부인은 내가 망치란 얘기고, 그러면 젖소 부인 남편은 젖소냐? 아이, 무식한, 예. 꼭 이런 애들이 있어요. 예. 망치 부인을 해머 와이프라고 해석한 새끼들은 젖소 부인 남편은 젖소라고 그런 거랑 똑같은 거야. 언제까지 그럴 거야, 도대체. 이거 봐봐. 내가 지금 국정원 직원으로 보이는 트위터 얘기하니까 해머 와이프 막 반복적으로 써. 수상하지? 자, 좌우지간 지금 다시 개표 부정론자들이 모이고 있어. 모여서 이재명을 지지하고 있어. 우연의 일치일까요? 자, 그 다음, 지금 이제 벌어지고 있는 일을 정리하자면, 예, 비아그라. 좀 기다려봐. 오늘의 인피니트는 비아그라야. 너 비아그라 컴백 무대 아니야. 인피니트 컴백 무대에 인피니트가 처음부터 나오는 거 봤어? 인피니트 맨 마지막에 나오는 거야. 기다려. 좀만 기다려. 오늘 빨리 끝내줄게. 자,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 첫째, 그 개표 부정론자들이 움직이고 있다. 그러면서 이재명을 지지하면서 하루빨리 탄핵하라고 주장을 해. 그 다음 걔네들이 하는 두 번째 운동이 뭐냐? 평화시위 거부운동. 그치? 찾아봐. 얘네들이 지금 개표 부정론자들이 나타나고 하는 게 이재명처럼 선명하게 싸워야 된다는 얘기하고 그 다음에 평화시위를 비아냥거려. 그치?
그래서 난 얘네가 국정원이라고 보는 거야. 지금 막 얘네들이 그 평화 시위는 의미 없다. 그러면서 평화 시위 프레임에 갇히면 안 된다. 이런 개소리를 하고 있다니까? 100만 명이 모인 이유는 평화 시위이기 때문에 모이는 거야. 그렇게 폭력을 사용하면 100만 명이 안 모여. 평화 시위를 하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그러면서 안전하다고 생각하니까 초등학생부터 노인들까지 다 나와서 동참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이 새끼들이 일부러 계속 폭력 시위를 주장하는 이유가 뭐냐? 그래야 사람이 줄거든. 평화 시위를 비판하는 애들의 목적은 딱 하나야. 폭력 시위를 할 거라고 겁을 줘야 사람들이 안 나오잖아. 그거 노리는 거야. 평화 시위면 사람들이 많이 오지만 만약에 폭력 시위가 예상된다. 그럼 숫자가 확 줄잖아. 그걸 노리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봐요. 금요일 날만 되면 웬 미친놈들이 나와가지고 화염병을 들어야 된다는 둥, 파이프를 들고 간다는 둥, 저는 강목 준비했어요. 계속 쓰잖아. 그런데 실제로 시위하는데 나와보면 그런 애가 있어, 없어? 없잖아. 그게 뭘 의미하느냐? 내일 사람들이 못 나가게 하려고 오늘 막 폭력을 쓸 것처럼 겁을 주는 거야. 그래서 폭력 시위가 되면 사람들이 안 나가니까 폭력 시위를 염려해서 나가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실제로 현장에 나가보면 화염병이라든가 강목이라든가 들고 나오는 애들 한 명도 없어. 그렇잖아. 그게 이유가 뭐냐? 폭력 시위를 막 주장을 해야 사람들이 주는 거야. 그래서 아예 오마이뉴스에서 대놓고 평화 시위 프레임에 갇히면 안 된다. 지랄하고 자빠졌네. 댓글을 그렇게 쓰려다가 참았어. 정말 지랄하고 자빠진 거야. 평화 시위 프레임에 갇히지 말라고? 지랄하고 자빠졌어 진짜. 지금 오마이뉴스가요, 지난번에도 막 버스 위에 올라간 애들을 막 지지해가지고 그 시민들한테 욕 바가지로 먹고서는 버스에서 내려오라고 그래 바꿨다며. 그지? 그게 12일 밤에 버스에 30명이 올라갔는데 그걸 막 그 남자 기자가 흥분해가지고 막 찬양하다가 시민들한테 욕 먹고 내려오라고 거기 동참하게 됐다며. 그치? 지금 오마이에서, 그러니까 이제 오마이뉴스 전체가 아니라 그 설명을 해줄게. 오마이뉴스에서 가령 그 장윤선 기자 있잖아. 장윤선 기자의 팟짱 같은 경우는 나는 굉장히 좋은 프로라고 생각해요. 장윤선 기자의 팟짱 같은 경우는 그 세계일보 기자를 세계일보 전 사장이랑 인터뷰를 했잖아. 그리고 이제 이 장윤선 기자의 팟짱 같은 경우는 그래도 감각이 있는 프로다. 그렇게 막 헛짓거리 하는 그런 팟캐스트들하고 좀 다르다라는 생각은 들어. 근데 장윤선 기자의 팟짱을 그래서 누군가가 노리고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는 뭐냐? 오마이뉴스에는요, 기자들이 시험 봐서 들어가는 게 아니야. 오마이뉴스에 글 쓰는 사람들은 시험 봐서 그 언론사에서 월급 받는 기자가 아니야. 오마이는 대부분 시민 기자들이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기네들의 의지대로 기사를 쓰는 거야. 그래서 그것도 주장인 거야. 오마이뉴스에서 평화 시위에 프레임에 갇히지 말자. 그래서 그건 시민 기자의 주장인 거야. 그러니까 오마이 전체가 이상하다라고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마이에는 시민 기자 형식이기 때문에 아무나 글을 쓸 수 있어. 그 다음에 그러면 그게 어떻게 노출되느냐? 지네들이 노출시키고 싶은 걸 애들이 클릭을 많이 하면 노출이 되는 거야. 한겨레, 경향, 오마이 다 마찬가지야. 요원들이 이 기사를 노출시키고 싶다. 그러면 그걸 막 광클해갖고 메인 화면에 띄우는 거야. 그러면서 진짜 중요한 기사는 못 나오게 하는 거죠. 메인 화면에 다른 기사들을 막 띄워놓으면 진짜 중요한 기사들은 안 보이는 거야. 예. 그래서 그 요원들이 하고 있는 게 뭐냐? 기계를 돌려가지고 각 언론사들을
이용하는 거야. 장악한 거야. 그걸 봇이라고 그러잖아. 뉴스봇으로 돌리는 거야. 광클을 하고 클릭을 많이 한 것처럼 하고 그 다음 자기네들이 필요하면 그 다음 같은데 댓글 많은 뉴스를 막 밀어주고 그러는 거야. 예. 그래가지고 뉴스를 주도하는 거야, 지네가. 그러니까 여론을 그렇게 조작하고 있는 거야. 그 팀이 있어. 실제로 그 팀이 있어. 그래 우리가 여러 번 발견했잖아. 지난번에 3월 달에 우리가 발견했던 게 뭐였냐면 필리버스터를 막 띄운 애들이 기계였어. 동시에. 그 다음에 걔네들을 우리가 그때 수상하다 했는데 그 EJ 호의 1편을 그 기계로 쫙 돌렸잖아. 그래서 우리가 그때 박바고라는 말을 찾아낸 거 아니야. 그러면서 그 호의 2편은 내용을 바꿔서 수정을 했는데 약간 변경을 했단 말이야. 그 내용은 안 띄워줘. EJ 1편만 막 띄웠어, 박바고들이. 그게 기계를 동원해서 RT하고 광클하고, 그래서 뉴스를 띄우는 거야. 몰랐어요? 네. 자, 그게 이제 걔네들이 하는 짓거리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작전들을 다 봐야 낚이지 않는 거야. 근데 왜 그러냐? 그 다음에 댓글 부대가 진짜 있어요. 예, 댓글 부대가 분명히 있어. 네이버 같은 경우에 댓글 부대 아이디가 5만 개야. 그 무슨 얘기냐? 5만 명의 요원이 아니야. 5만 개의 아이디. 우리 변호사님 좀 누가 말려줘. 이 고소한 내용들에 대해서 검찰 처분서가 날마다 검찰 처분서가 오는 거야. 봐봐. 다 지방법원, 검찰청, 요거는 그냥 일반 편지네? 네.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서울 동부지방검찰청, 요거는 광주지방검찰청, 예. 예. 이게 뭐냐 하면, 내가 고소한 것들, 내가 고소 3,000명 했잖아. 나한테 악플단 애들 3,000명 고소하면, 이제 약식 재판이거나, 뭐 벌금 얼마를 처분했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한테 통보가 오는 거야. 전국구야. 전국에 다 있어. 아우, 난 미치겠어, 힘들어갖고. 3,000장을 사인을 해야 돼. 자, 그래서, 내가 그럼 왜 3,000명을 다 고소했냐? 망치 부인이 도대체 왜 이렇게 고소를 많이 해요? 애들이 막 물어봐. 망치 부인이 왜 자꾸 고소하냐고 물어봐. 이유가 딱 하나 있어. 뭐냐? 고소한 애들 중에 일반인은 다 고소당한다. 일반인은 다 고소당하는데 일반인이 아니면 고소를 안 당해. 그래서 누가 요원인지를 찾아내려고. 누가 요원인지 찾아내려고 그래서 내가 다 고소하는 거야.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냐면 2012년 4월에 12년 총선 끝나고 4월 달에 어떤 새끼들이 나타나가지고 우리 딸 사진을 걸어놓고 납치 성폭행 토막살해 하겠다 이러면서 협박하면서 방송을 했어. 아프리카로. 그래서 내가 걔네들을 고소를 했단 말이야.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알아요? 혐의 없음. 왜 혐의가 없냐? 그랬더니 얘네들이 전부 다 부천 일대에 경기도 일대 PC방에서 흩어져서 댓글을 달았는데 얘네들이 전부 다 포항 지역의 주부들의 주민번호를 가지고 회원가입을 해서 글을 썼다는 거야. 그래서 이 포항 주부들이 다 무혐의가 됐다는 거야. 자,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경기도 일대 PC방에서 흩어져서 글을 쓴 애들이 다 달라. 지역마다 달라. 그런데 얘네들이 전부 포항 지역 주부들의 주민번호를 갖고 있다면
이거는 포항지역 주부들의 주민번호를 다룰 수 있는 어느 기관에서 관여가 된 댓글 부대란 얘기잖아. 그러면 얘네들은 자, PC방이란 얘기는 뭐냐? 내가 옛날에 PC방에서 잘못한 범인 잡히는 걸 봤어요. PC방에 CCTV가 달려있잖아. 그 CCTV가 얼굴 확인이 다 돼. 그 다음에 모든 PC방에서 글을 쓸 때 개인 카드를 딱 꽂아야 PC방이 돌아간다며. 그래서 얘가 무슨 짓을 했는지가 기록에 다 남는 거야. 그래서 PC방에서 사이버 범죄를 일으키면 누구든지 다 잡히게 돼 있어. 범인 다 잡을 수 있다니까? 그런데 그러면 범인들이 누군지 경찰이 그때 알았다는 거야. 알았는데 처벌을 안 한 거야. 그럼 이 범인들은 단지 나한테 악플을 다룬 것뿐만이 아니라 포항지역 주부들의 주민번호까지 도용한 거야. 그지? 그러니까 이 새끼들은 두 가지 범죄를 저질렀으니까 얘를 다 잡아넣어야 돼. 근데 아무도 안 잡혔다니까. 다 봐줬어. 그들이 누굴까? 그들이 누굴까? 그 다음에 내가 11년 4월 달에 또 내가 고소를 했었어. 우리 딸에 대해서 얘를 강간하고 싶지 않냐 이런 새끼들을 내가 20명을 고소를 했는데 그때도 11명이 처벌을 안 받았어. 그때도 11명이 처벌을 안 받았어요. 그 중에 좌익척결이라는 아이디가 있었어. 내가 고소했던 걸 잘 찾아보니까 좌익척결이라는 아이디가 있었고 그게 이번에 잡은 좌익교수가 좌익척결이라는 아이디를 썼더만. 그래서 내가 끝까지 그걸 물고 늘어졌고 그래서 국정원 직원이라는 증거를 그 당시에 정보위원회에서 그 신경민 의원이 간사였는데 그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국정원을 계속 털어가지고 좌익교수가 국정원 직원이라는 걸 밝혀낸 거야. 그런데 법원에서 망치부인 패소. 근데 패소 사유가 뭐야? 좌익교수가 국정원 직원이란 증거가 없다. 그래서 1심에서 내가 패소를 했어. 그게 작년 9월 달에 대대적으로 네이버 1등 했다니까, 그 기사가. 망치부인 패소라고. 근데 그것 때문에 내가 이게 기회다. 그래가지고 왜냐하면 9월 달은 국정감사 기간이거든. 그래서 내가 국회에다가 좌익교수 얘 국정원 직원이냐 아니냐 이러면서 따진 거야. 그래갖고 국회 야당 의원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계속 물고 늘어진 거야. 그래가지고 야당 의원들이 들고 까대니까 그러면서 이제 국정원 원장이 2년 동안 거짓말했다는 걸 찾아내. 야당 의원들이. 그래가지고 그 국정원장을 위증죄로 고소하겠다 그러니까 그때서야 좌익교수를 자르고 법정에 내놓은 거지. 그래갖고 그 좌익교수가 1, 2심 유죄 판결 받았잖아. 그렇게 된 거예요. 그 시기가 9월 달이었고 그때 아마 그 민사법원 1심 판사나 그걸 네이버에 1등으로 5만 명이 띄우면서